우주는 침묵한다. 항상 그래왔다. 수십억 년 동안 인류는 밤하늘을 바라보며 같은 질문을 반복했다. 우리는 혼자인가? 그 질문은 철학자의 서재에서, 천문학자의 망원경 앞에서, 아이의 순수한 눈동자 속에서 끊임없이 살아 숨쉬었다. 그런데 2024년 그 침묵이 깨졌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침묵이 말을 하기 시작했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인류가 만든 가장 크고 가장 정밀하고 가장 멀리 보는 눈. 그 눈이 무언가를 포착했다. 지구에서 124광년 떨어진 행성 K2-18b의 대기에서 감지된 신호, 디메틸 설파이드. 지구에서는 오직 살아있는 생명체만이 만들어내는 분자. 그리고 그 신호의 신뢰도는 99.7%였다. 잠깐 멈춰라. 99.7%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대로 생각해 본 적 있는가? 과학에서 99.7%의 신뢰도는 쌈 시그마라고 부른다. 힉스 보손 입자를 발견했을 때 필요했던 기준은 5 시그마, 즉 99.99999%였다. 그런데 외계 생명의 흔적에 대해 우리는 이미 99.7%에 도달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것은 노이즈가 아니다. 이것은 신호다. 그런데 왜 세상은 조용한가? 왜 뉴스는 이것을 일면에 싣지 않는가? 왜 세계 정상들은 긴급회의를 열지 않는가? 그 답을 찾아가는 여정이 오늘의 이야기다. 그리고 그 여정의 끝에서 당신은 우주를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먼저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무엇인지부터 이해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 기계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 발견의 무게를 절대로 느낄 수 없기 때문이다. 제임스 웹은 단순한 망원경이 아니다. 그것은 인류 문명의 총합이다. 1990년대부터 시작된 구상, 2000년대의 설계, 2010년대의 제작, 그리고 2021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날 발사. 25년의 기다림 끝에 우주로 날아오른 이 망원경은 허블 우주망원경보다 100배 더 강력하다. 허블이 가시광선으로 우주를 보았다면 제임스 웹은 적외선으로 본다. 적외선은 가시광선이 통과하지 못하는 먼지 구름을 꿰뚫는다. 수십억 광년 떨어진 최초의 별빛을 감지한다. 그리고 행성의 대기 성분을 분석한다. 바로 이 마지막 능력이 핵심이다. 행성의 대기를 분석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행성이 별 앞을 지나갈 때 별빛의 일부가 행성의 대기를 통과한다. 이 과정에서 대기의 각 분자들이 특정 파장의 빛을 흡수한다. 제임스 웹은 그 흡수 패턴을 읽는다. 마치 지문처럼 각 분자는 자신만의 고유한 흡수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다. 물은 물의 지문을, 이산화탄소는 이산화탄소의 지문을, 그리고 디메틸 설파이드는 디메틸 설파이드의 지문을 남긴다. 그리고 K2-18b의 대기에서 그 지문이 발견됐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읽고 있는 이 문장들이 얼마나 역사적인 의미를 가지는지 생각해보라. 인류 역사 전체를 통틀어 우리는 한 번도 지구 밖에서 생명의 흔적을 발견한 적이 없었다. 수메르 문명이 별을 관측하기 시작한 이래 5000년 동안 우리는 혼자였다. 혹은 혼자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지금 124광년 떨어진 곳에서 살아있는 무언가의 흔적이 감지됐다. 하지만 잠깐,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오히려 여기서부터 진짜 이야기가 시작된다. K2-18b는 어떤 행성인가? 이 행성은 2015년에 처음 발견됐다. 개자리 방향으로 124광년 떨어진 곳에 위치한 이 행성은 지구보다 약 8.6배 무거운 슈퍼지구 또는 하이션 세계라고 불리는 새로운 유형의 행성이다. 하이션이란 수소와 바담 합성어다. 과학자들은 이 행성이 두꺼운 수소 대기층 아래에 광대한 액체 바다를 품고 있을 것이라고 추정한다. 지구와는 완전히 다른 환경, 그러나 생명이 존재할 수 있는 환경. 왜냐하면 생명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한 조건에서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구에서의 사례를 보자. 우리는 열수 분출공 주변에서 섭씨 120도의 끓는 물 속에 사는 박테리아를 발견했다. 남극 비나 아래 2km 깊이의 완전한 어둠 속에서도 생명이 살아가고 있었다. 간암 방사선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미생물도 있다. 순수한 산성 용액 속에서 번성하는 생명체도 있다. 생명은 놀라울 만큼 집요하고 놀라울 만큼 창의적이다. 그렇다면 K2-18b의 바닷속에서 지구와는 전혀 다른 형태의 생명체가 디메틸 설파이드를 생산하고 있을 가능성은 99.7%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한다. 99.7%라는 숫자가 직접적으로 외계 생명체가 존재한다는 의미인가? 엄밀히 말하면 그것은 신호 자체의 통계적 신뢰도다. 즉, 이 신호가 단순한 측정 오류나 노이즈가 아닐 확률이 99.7%라는 뜻이다. 과학자들은 항상 신중하다. 그들은 우리는 디메틸 설파이드 신호를 99.7% 신뢰도로 감지했다고 말한다. 그리고 디메틸 설파이드는 지구에서 생물학적 과정 없이는 대량으로 생성될 수 없다고 덧붙인다.
그 두 문장을 합치면 무엇이 나오는가? 바로 이 지점에서 과학계가 조심스럽게 흥분하고 있다. 공개적으로는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하지만 비공식 석상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오간다. 케임브리지 대학의 니쿠 마두수단 교수, 이 연구를 이끈 과학자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것은 하이션 행성에서 생명의 존재를 암시하는 잠재적으로 첫 번째 증거일 수 있다. 잠재적으로 암시하는 일 수 있다. 과학자들은 이런 완충 언어를 사용한다. 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의미는 명확하다. 그들은 알고 있다. 그들은 느끼고 있다. 뭔가를 찾았다는 것을. 이제 디메틸 설파이드 자체에 대해 더 깊이 들어가 보자. 왜냐하면 이 분자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를 이해하는 것이 전체 그림을 보는데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디메틸 설파이드, 화학식으로 CH3, 2S. 이 분자는 지구에서 주로 해양식물성 플랑크톤이 생성한다. 바다 냄새를 맡아본 적 있는가? 해안가에서 느껴지는 그 특유의 짭조름하고 신선한 냄새, 그것의 상당 부분이 바로 디메틸 설파이드다. 플랑크톤이 죽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또는 단순히 신진대사 과정에서 이 물질을 방출한다. 지구의 해양에서는 매년 수백만 톤의 디메틸 설파이드가 생산된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다. 지구에서 디메틸 설파이드의 비생물학적 생성 메커니즘은 알려진 것이 없다. 화산 활동으로 생기는가? 아니다. 번개로? 아니다. 자외선 광화학 반응으로? 미량은 가능하지만 K218b에서 감지된 수준의 농도를 설명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물론 K218b는 지구가 아니다. 그 행성의 환경은 우리가 아는 것과 완전히 다르다. 혹시 우리가 모르는 비생물학적 화학 반응이 그 행성 특유의 환경에서 디메틸 설파이드를 대량 생성할 수 있을까?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 그리고 바로 이 가능성 때문에 과학자들은 99.7% 확실히 외계 생명체 존재가 아니라 99.7% 신뢰도의 디메틸 설파이드 신호감지라고 표현하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 또 다른 사실이 있다. 이미 다음 단계의 관측이 승인됐다. 제임스 웹의 다음 관측 세션이 K218b에 집중될 것이다. 더 긴 시간, 더 많은 데이터, 더 정밀한 분석. 과학자들이 이 행성에 그렇게 많은 관측 시간을 할애한다는 것 자체가 그들이 이것을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는지를 보여준다. 뭔가 더 있다. 계속 읽어라. K218b에서 디메틸 설파이드만 발견된 것이 아니다. 같은 관측에서 메탄과 이산화탄소도 발견됐다. 이 두 분자의 동시 존재는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지구의 경우 대기 중의 메탄은 주로 생물학적 과정을 통해 생성된다. 소, 습지의 미생물, 인간의 하수 처리 시설. 만약 메탄이 순수하게 지질학적 과정으로만 생성된다면 수십억 년에 걸쳐 산화되어 사라졌을 것이다. 메탄이 대기 중에 지속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무언가가 계속해서 그것을 보충하고 있다는 뜻이다. 그 무언가는 지질학적 과정일 수도 있고 또는 생물학적 과정일 수도 있다. K218b에서 메탄과 이산화탄소가 동시에 발견된 패턴은 지구의 생명체가 만들어내는 대기 화학적 불균형과 놀라울 만큼 유사하다. 생명체가 없는 행성의 대기는 화학적 평형 상태를 유지한다. 반응하는 분자들이 서로 반응하고 안정적인 화합물만 남는다. 하지만 생명체가 있는 행성은 다르다. 생명체는 끊임없이 대기를 교란한다. 있어서는 안 될 분자를 만들어내고 있어야 할 분자를 소비한다. 화학적 불균형을 유지한다. 이것이 바로 지구의 대기가 특별한 이유다. 산소와 메탄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은 화학적으로 불안정하다. 서로 반응해서 사라져야 한다. 그런데 지구에서는 생명체가 계속 둘 다 생성하기 때문에 공존한다. K218b의 대기도 비슷한 화학적 불균형의 징후를 보이고 있다. 이쯤에서 잠깐 멈추고 더 큰 그림을 봐야 한다. 우리는 지금 한 행성, 한 신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하지만 제임스 웹이 가져온 혁명은 훨씬 더 광범위하다. 이 망원경은 운용 시작 이후 단 몇 년 만에 천문학과 우주생물학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놓았다. 그리고 K218b는 그 변화의 가장 극적인 사례일 뿐이다. 제임스 웹이 관측하고 있는 다른 행성들을 보자. 트라피스트 1 시스템. 지구에서 39광년 떨어진 이 별 주변에는 7개의 지구 크기 행성이 돌고 있다. 그중 최소 3개는 생명 거주 가능 구역 내에 있다. 제임스 웹은 이 행성들의 대기를 하나씩 분석하고 있다. 아직 결정적인 신호는 없다. 하지만 관측은 계속되고 있다. LHS 124색 지구에서 48광년 떨어진 이 행성은 생명 거주 가능 구역의 황금 지점에 위치해 있다. 크기는 지구의 1.7배,
밀도는 암석 행성과 일치한다. 최근 관측에서 질소 풍고 대기의 가능성이 제기됐다. 질소, 지구 대기의 78%를 차지하는 지구 생명체에게 필수적인 원소, 그리고 수백 개의 다른 외계 행성들이 제임스 웹의 관측 목록에 올라 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우리는 지금 단순히 하나의 놀라운 발견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생명 탐색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역사적인 전환점에 서 있다. 제임스 웹 이전에는 외계 행성의 대기를 분석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까웠다. 이제는 가능하다. 그리고 그 가능성이 현실로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또 다른 질문이 생긴다. 만약 K228b의 생명체가 존재한다면 그것은 어떤 형태일까? 먼저 우리의 선입견을 버려야 한다. 외계 생명체를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은 인간처럼 생긴 존재 또는 할리우드 영화에 나오는 회색 외계인을 상상한다. 하지만 과학적 관점에서 외계 생명체의 첫 발견은 거의 확실히 미생물 수준일 것이다. K218b의 경우를 생각해보자. 이 행성의 표면은 아마도 광대한 바다로 덮여 있을 것이다. 두꺼운 수소 대기가 그 위를 덮고 있다. 태양보다 훨씬 작고 어두운 붉은 외성 K218 주변을 돌고 있다. 빛의 강도도 다르고 중력도 다르고 대기 압력도 다르다. 이런 환경에서 진화한 생명체가 지구 생명체와 비슷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 하지만 디메틸 설파이드를 생성한다는 것은 그 생명체가 최소한 지구의 플랑크톤과 비슷한 수준의 화학적 복잡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포막이 있을 것이다. 대사 과정이 있을 것이다. 에너지를 흡수하고 폐기물을 방출할 것이다. 번식할 것이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것만으로도 역사는 바뀐다. 왜냐하면 만약 K218b의 생명체가 있다면 그 의미는 단순히 또 다른 행성에 생물이 있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은 생명이 우주의 보편적인 현상임을 의미한다. 단 하나의 실험, 단 하나의 별, 단 하나의 행성에서만 일어난 기적이 아니라는 뜻이다. 우주에는 약 2조 개의 은하가 있다. 우리 은하 하나에만 약 3천억 개의 별이 있다. 그중 상당수가 행성을 가지고 있다. 케플러 우주망원경의 데이터에 따르면 은하의 거의 모든 별 주변에 적어도 하나의 행성이 있다. 생명 거주 가능 구역 내의 행성만 해도 우리 은하에 수십억 개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만약 생명이 K218b에도 있다면 생명은 우주 전체에 있다는 뜻이다. 우리는 우주적 스케일에서 혼자가 아니다. 이 생각의 무게를 잠시 느껴보라. 인류 역사 전체를 통틀어 우리는 우리가 특별하다고 믿어왔다. 종교적으로는 신이 우리를 위해 우주를 창조했다고 믿었다. 과학적으로도 오랫동안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했다. 코페르니쿠스가 그것을 뒤집었을 때 인류는 충격을 받았다. 다윈이 인간이 원숭이와 같은 조상을 가진다고 했을 때 인류는 다시 충격을 받았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우주에서 유일한 생명체가 아닐 수도 있다는 증거가 나왔다. 이것은 세 번째, 그리고 아마도 가장 큰 코페르니쿠스 혁명이다. 하지만 이 발견이 왜 그렇게 조용히 다뤄지고 있는가? 왜 CNN 속보가 터지지 않았는가? 왜 유엔이 긴급총회를 열지 않았는가? 그 이유는 복잡하다. 그리고 그 이유를 이해하는 것이 이 이야기의 또 다른 중요한 층이다. 첫째, 과학은 신중하다. 학습의 역사는 성급한 결론의 대가를 잘 보여준다. 1996년 나사의 데이비드 맥케이가 화성 운석 ALH83 공정원에서 외계 생명체의 흔적을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빌 클린턴 대통령이 백악관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 세계가 흥분했다. 그리고 몇 년 후 그 흔적이 비생물학적 과정으로도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과학계는 그 이후로 훨씬 더 신중해졌다. 둘째, 발표 자체가 이루어졌지만 일반 대중에게 그 의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 2023년 9월 케임브리지 대학팀이 네이처 아스트로노미의 논문을 발표했을 때 헤드라인은 제임스 웹 K218b에서 탄소 분자 발견이었다. 디메틸 설파이드는 구체적으로 언급됐지만 그 함의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 과학 언론은 놀라울 만큼 절제된 언어를 사용했다. 셋째, 그리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일 수 있는데 사회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 과학자들도 안다. 정부도 안다. 언론도 안다. 외계 생명체의 확실한 발견은 인류 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것이다. 종교적 세계관의 충돌, 철학적 혼란, 그리고 어쩌면 실존적 공황. 그 충격을 어떻게 완충할 것인가? 이것은 과학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문제다. 그래서 정보는 천천히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다. 마치 뜨거운 물을 조금씩 붓듯이. 하지만 그 물은 이미 끓기 시작했다. 2024년 초 제임스 웹의 추가 관측 데이터가 공개됐다. 이번에는 더 긴 관측 시간, 더 많은 통과 이벤트 데이터. 결과는 초기 발견을 확인했다. 디메틸 설파이드의 신호는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강해졌다. 나사의 내부 문서에 따르면 이것은 유출된 정보이므로 확인이 불가능하지만 일부 팀원들은 이미 이것을 잠정적 생물 서명으로 분류하고 있다. 잠정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지만 생물 서명이라는 분류 자체가 혁명적이다.
이전에는 어떤 외계 행성도 이 카테고리에 들어간 적이 없었다. 이제 더 흥미로운 영역으로 들어가 보자. 만약 K2-18b의 생명체가 있다면 그들은 우리를 알고 있을까? 124광년. 이 거리를 실감하기가 쉽지 않다. 빛의 속도로 이동해도 124년이 걸리는 거리다. 가장 빠른 우주선으로는 뉴 호라이즌스 탐사선 초속 약 14km, 약 280만 년이 걸린다. 우리가 K2-18b에 도달하는 것은 현재 기술로는 불가능에 가깝다. 하지만 전파는 다르다. 우리가 처음으로 강력한 라디오 신호를 우주로 방출하기 시작한 것은 약 100년 전이다. 그 신호들이 빛의 속도로 퍼져나가고 있다. 지금쯤 백광년 반경의 모든 방향으로 퍼져나간 우리의 존재 증거가 있다. 하지만 K2-18b에는 아직 도달하지 못했다. 24년이 더 지나야 한다. 반대로 K2-18b의 지적 생명체가 있다면 그들의 신호는 이미 지구를 지나쳤을 수도 있다. 124광년 전에 그들이 신호를 보냈다면 그 신호는 이미 지구를 지나갔을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듣지 못했을 수도 있다. 듣고 있었더라도 인식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세티, 외계 지적 생명체 탐색 프로그램. 수십 년 동안 우주에서 인공적인 신호를 찾아왔다. 1977년에는 와우, 신호가 있었다. 72초 동안 감지된 설명할 수 없는 강력한 신호. 이후로 다시 감지되지 않았다. 원인 불명으로 남아있다. 하지만 제임스 웹의 발견은 세티의 접근 방식 자체를 바꾸고 있다. 전파 신호를 찾는 것 외에 이제는 생화학적 서명을 찾는 것이 주류가 되고 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접근 방식의 첫 번째 결실이 바로 K2-18b다. 여기서 잠깐 철학적인 질문을 해보자. 만약 K2-18b의 생명체가 미생물이라면, 즉 의식도 없고 언어도 없고 우리와 소통할 방법이 없는 단순한 생명체라면 그것이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 생각보다 엄청난 변화가 올 것이다. 첫째, 생명의 기원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완전히 바뀐다. 지구에서 생명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는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다. RNA 세계 가설, 열수 분출공 이론, 심지어 지구 밖에서 유입됐다는 범종 생명론까지 다양한 이론이 있다. 만약 K2-18b에도 생명이 있다면 생명은 적절한 조건이 갖춰지면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현상이라는 것이 증명된다. 생명은 특별한 직위지 아니라 화학의 필연적 결과다. 둘째, 의학학과 생명공학이 혁명을 맞는다. K2-18b의 생명체가 지구 생명체와 완전히 다른 생화학적 메커니즘을 사용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완전히 새로운 분자기계, 새로운 효소, 새로운 약물 메커니즘을 가르쳐 줄 수 있다. 암치료, 노화역전, 신경질환 극복, 외계 생명체의 생화학이 돌파구를 열 수 있다. 셋째, 종교와 철학이 근본적으로 재편된다. 모든 주요 종교는 이 발견과 어떤 방식으로든 씨름해야 할 것이다. 신은 하나의 행성에서만 생명을 창조했는가? 아니면 우주 전체에 생명을 뿌렸는가? 인간은 신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완전히 다른 형태의 생명체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 질문들은 쉽게 답해지지 않는다. 그리고 그 불편함 속에서 인류는 한 단계 더 성숙해질 것이다. 넷째, 지구 환경 보호에 대한 관점이 바뀐다. 만약 생명이 우주에 널리 퍼져 있다면 우리는 지구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다. 각각의 생명인성은 고유한 진화의 역사를 가진 독특한 실험실이다. 지구의 생물 다양성은 우주적 맥락에서도 보존할 가치가 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보다 더 근본적인 변화가 있다. 인류의 자기인식이 바뀐다. 우리는 오랫동안 스스로를 우주의 목적이라고 생각했다.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해 존재한다고. 하지만 외계 생명체의 발견은 우리가 그냥 우주의 또 다른 실험 결과임을 보여준다. 특별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리고 어쩌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 더 아름다울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는 K2-18b와 제임스 웹 망원경에 대해 이야기했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는 또 다른 중요한 차원이 있다. 바로 페르미 역설이다. 페르미 역설. 엔리코 페르미가 1950년에 제기한 질문. 만약 우주에 외계 문명이 있다면 왜 우리는 그들의 흔적을 보지 못하는가? 우주는 137억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지구는 45억 년. 지구보다 수십억 년 먼저 탄생한 행성에서 진화한 문명이 있다면 그들은 이미 우주 전체를 탐험했을 수도 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들을 보지 못하는가? 이것이 페르미 역설이다. 그리고 K2-18b의 발견은 이 역설을 더욱 첨예하게 만든다. 만약 K2-18b에 생명이 있다면 그것은 생명이 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생명이 흔하다면 지적 생명체도 흔해야 한다. 지적 생명체가 흔하다면 우주 문명도 많아야 한다. 우주 문명이 많다면 우리는 이미 그들의 흔적을 보았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는 보지 못했다. 왜? 이에 대한 여러 이론이 있다. 가장 무서운 것은 대필터 이론이다.
생명에서 문명으로, 문명에서 우주 진출로 이어지는 과정 어딘가에 거의 모든 것을 가로막는 장벽이 있다는 것이다. 그 장벽이 우리 앞에 있다면, 즉 인류도 곧 그 장벽에 부딪힐 것이라면 우리의 미래는 어둡다. 핵전쟁, 기후재앙, 인공지능의 통제불능, 또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무언가. 반대로 데필터가 우리 뒤에 있다면, 즉 우리가 이미 그것을 통과했다면 우리는 우주에서 매우 드문 존재이며 그것은 우리의 생존을 더욱 소중하게 만든다. K228b의 발견은 이 계산을 복잡하게 만든다. 만약 생명이 그토록 쉽게 발생한다면 데필터는 생명의 발생 이후 어딘가에 있어야 한다. 그것은 무서운 함의를 가진다. 하지만 또 다른 가능성도 있다. 어쩌면 우주 문명들은 우리가 상상하는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소통하거나 존재하는 것일 수도 있다. 전파 신호 대신 양자 통신을, 물리적 탐험 대신 정보 전송을,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차원에서의 존재를, 이 모든 가능성들이 K228b의 신호 하나로 인해 진지한 과학적 토론의 대상이 되고 있다. 잠깐, 여기서 매우 중요한 사실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한다. 제임스 웹의 발견이 K228b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제임스 웹이 관측한 다른 행성들에서도 흥미로운 신호들이 감지됐다. 대부분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부분적으로 데이터 분석에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고, 부분적으로는 앞서 말한 사회적 충격의 완충 때문이기도 하다. 천문학계 내부에서 돌고 있는 이야기들이 있다. 물론 루머와 사실을 구별하기 어렵지만 그 패턴 자체가 의미심장하다. 생명 거주가능 구역 내의 여러 행성에서 메탄과 이산화탄소의 불균형이 감지됐다는 이야기. 특정 행성의 대기에서 산소와 메탄의 동시 존재 가능성이 탐지됐다는 이야기. 이것들이 확인된다면 K228b는 예외가 아니라 첫 번째 사례가 된다. 생명이 우주의 규칙이지 예외가 아님을 보여주는 첫 번째 데이터 포인트. 이제 기술적인 관점에서 이 모든 것을 다시 살펴보자. 제임스 웹이 어떻게 124광년 떨어진 행성의 대기 성분을 분석할 수 있는가? 이것은 마법이 아니다. 이것은 인류 지성의 정수다. 트랜짓 스펙트로스코피. 이것이 핵심 기술이다. 행성이 별 앞을 지나갈 때 별빛의 일부가 행성 대기를 통과한다. 이 빛이 제임스 웹의 거울에 도달한다. 제임스 웹의 주경은 지름 6.5m로 금으로 코팅된 베릴륨 거울 18개로 이루어져 있다. 이 거대한 거울이 모은 빛을 근적외선 카메라, 근적외선 분광기, 중적외선 기기 등 4개의 과학기기가 분석한다. 스펙트럼 분석. 각 분자는 특정 파장의 빛을 흡수한다. 물 분자는 특정 적외선 파장에서 강하게 흡수한다. 이산화탄소도, 메탄도, 디메틸설파이드도 마찬가지다. 이 흡수 패턴은 분자 지문처럼 고유하다. 제임스 웹의 분광기가 이 패턴을 읽어낸다. 하지만 여기에 엄청난 기술적 도전이 있다. K218b는 별 K218의 빛을 반사하는 아주 작은 점이다. 행성 대기를 통과한 별빛은 전체 별빛의 극히 일부다. 그 미세한 차이를 감지하려면 엄청난 감도가 필요하다. 제임스 웹의 거울 표면의 오차는 나노미터 수준이다. 인간 머리카락 두께의 수만 분의 1. 이 정밀도가 124광년 떨어진 곳의 분자를 읽어낼 수 있게 한다. 인류가 이 기계를 만들었다는 것이 때로는 믿기지 않는다. K218b 관측을 위해 제임스 웹은 이 행성이 별 앞을 지나가는 트랜짓 이벤트를 여러 번 관측했다. 각 트랜짓은 약 2시간 40분 동안 지속된다. 이 짧은 시간 동안 망원경은 별빛의 스펙트럼을 지속적으로 기록한다. 트랜짓 전, 트랜짓 중, 트랜짓 후의 스펙트럼을 비교함으로써 행성 대기만의 순수한 흡수 패턴을 추출한다. 이 데이터를 분석하는 과정도 엄청나다. 수백 기가바이트의 원시 데이터가 지구로 전송된다. 천문학자들이 몇 달에 걸쳐 노이즈를 제거하고 시스템적 오류를 보정하고 통계 모델을 적용한다. 그 결과가 바로 99.7% 신뢰도의 디메틸설파이드 검출이다. 이 모든 과정을 이해하면 이 발견이 얼마나 견고한지 알 수 있다. 이것은 누군가의 환상이 아니다. 인류 최고의 두뇌들이 수십 년에 걸쳐 만든 기계, 수개월의 관측, 수개월의 분석의 결과다.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흥미로운 측면이 있다. 디메틸설파이드 외에 또 무엇이 발견됐는가? 메탄, CH4, 이산화탄소, CO2, 그리고 매우 낮은 농도의 암모니아. 이 조합 자체가 의미심장하다. 지구 대기의 초기 상태를 생각해보라. 생명이 등장하기 이전과 이후의 지구 대기는 완전히 달랐다. 생명이 대기를 바꿨다. 광합성이 산소를 만들어냈다. 메탄 생성 박테리아가 메탄을 만들어냈다. 생명체의 심진대사가 대기의 화학적 조성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 K218b의 대기 조성도 생명체의 존재를 암시하는 방향으로 편향되어 있다. 만약 비생물학적 과정만이 작용했다면 우리가 보는 것과 다른 균형점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 여러 대기 화학 모델의 예측이다. 그 모델들과 실제 관측이 일치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불일치를 설명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생명체가 있다는 것이다. 오캄의 면도날. 가장 단순한 설명이 가장 옳을 가능성이 높다. 복잡하고 애더혹적인 비생물학적 설명을 구성하는 것보다 생명체가 있다고 가정하는 것이 더 간단하게 모든 것을 설명한다. 이 시점에서 회의론자들의 목소리도 들어봐야 공정하다. 회의론의 가장 강력한 주장은 이것이다. K2-18b는 지구와 너무 다른 환경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생화학적 지식이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 디메틸 설파이드가 지구에서 생물학적으로만 생성된다고 해서 K2-18b에서도 그렇다고 할 수 없다. 그 행성만의 독특한 화학 환경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디메틸 설파이드를 생성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것은 타당한 지적이다. 그리고 과학자들도 이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 하지만 현재까지 알려진 어떤 비생물학적 메커니즘도 관측된 농도의 디메틸 설파이드를 설명하지 못한다. 또 다른 회의론은 데이터의 신뢰성에 관한 것이다. 트랜짓 스펙트로스코피는 항성의 활동에 민감하다. 별점, 태양의 흑점 같은 것이 스펙트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K2-18은 붉은 외성으로 상당히 활동적인 별이다. 이 활동성이 스펙트럼 분석에 오류를 야기했을 가능성은 연구팀은 이 가능성을 고려했다. 다양한 방법으로 항성 오염 효과를 보정했다. 그리고 보정 후에도 신호는 남아있었다. 세 번째 회의론, 디메틸 설파이드의 농도가 관측된 것처럼 높다면 그것은 지구에서 볼 수 없는 수준이다. 지구 대기 중 디메틸 설파이드의 농도는 극히 미량이다. K2-18b에서 그것이 탐지 가능한 수준이라면 그것은 지구보다 훨씬 많은 양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이것이 오히려 비생물학적 생성을 암시하는 것은 아닐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직 확실하지 않다. 하지만 한 가지 가능한 설명은 하이션 행성의 광대한 바다가 지구 바다보다 훨씬 더 많은 해양 미생물을 부양할 수 있다는 것이다. 행성 전체가 바다로 덮여 있다면 생물 생산성도 지구보다 훨씬 클 수 있다. 이 논쟁들은 과학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다. 성급한 결론 대신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고 추가 데이터를 요구하고 다양한 설명을 경쟁시킨다. 이 과정이 결국 진실에 도달한다. 그리고 지금 그 과정이 진행 중이다. 다음 제임스 웹 관측 세션의 결과가 발표될 때 우리는 또 다른 중요한 단서를 얻게 될 것이다. 만약 신호가 더 강해진다면 그것은 생명의 존재를 향한 또 다른 한 걸음이다. 만약 신호가 사라진다면 측정 오류였을 것이다. 어느 쪽이든 우리는 진실에 가까워진다. 하지만 나는 신호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직감이 든다. 왜냐하면 실제 신호는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K2-18b 이야기를 계속 따라가기 전에 잠깐 우리가 이 행성을 어떻게 발견했는지 그 역사를 돌아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역사는 인류의 외계 행성 탐색이 얼마나 빠르게 발전했는지를 보여준다. 1995년 이전 우리는 다른 별 주변의 행성을 단 하나도 알지 못했다. 태양계 밖의 행성은 이론적으로만 존재했다. 그러다 1995년 오지빌 페가시비가 발견됐다. 목성 크기의 행성이 별 매우 가까이에서 돌고 있었다. 뜨거운 목성. 이 발견으로 미셸 마요르와 디디에 켈로가 2019년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다. 그 후 수십 년 동안 외계 행성 발견의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케플러 우주망원경이 2009년에 발사되어 수천 개의 외계 행성을 발견했다. 테스 망원경이 2018년에 그 임무를 이어받았다. 그리고 지금 제임스 웹이 그 행성들의 대기를 분석하고 있다. K2-18b는 케플러 망원경의 두 번째 임무 K2 미션에서 2015년에 발견됐다. K2에서 K2라는 이름이 왔다. 처음 발견됐을 때는 그냥 흥미로운 슈퍼지구 중 하나였다. 생명 거주가능 구역 안에 있다는 것이 주목됐지만 그 이상의 관심을 받지는 못했다. 그러다 허블 우주망원경이 2019년에 이 행성의 대기에서 수증기를 발견했다. 생명 거주가능 구역 행성의 대기에서 수증기 발견. 이것 자체가 이미 중요한 발견이었다. 과학자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그리고 제임스 웹이 운용을 시작하자마자 K2-18b는 최우선 관측 목표 중 하나가 됐다. 결과는 예상을 훌쩍 넘었다. 이 역사는 과학적 발견이 어떻게 쌓여나가는지를 잘 보여준다. 하나의 관측이 다음 관측을 이끌고 각 발견이 다음 발견의 기반이 된다. K2-18b는 1995년의 첫 외계 행성 발견 없이는 존재하지 않았을 발견이다. 이제 더 넓은 우주적 맥락에서 이 발견의 의미를 생각해보자. 드레이크 방정식. 1961년에 프랭크 드레이크가 제안한 이 방정식은 우리 은하에서 교신 가능한 외계 문명의 수를 추정한다. 방정식의 각 항은 별의 생성 속도, 행성을 가진 별의 비율, 생명 거주 가능 행성의 비율, 실제로 생명이 발생하는 행성의 비율, 지적 생명체가 발전하는 비율, 통신 기술을 개발하는 비율, 그런 문명의 평균 수명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방정식의 많은 항들이 오랫동안 극히 불확실했다. 특히 실제로 생명이 발생하는 행성의 비율이라는 항은 데이터가 거의 없었다. 우리는 지구라는 단 하나의 데이터 포인트만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K2-18b가 그것을 바꾼다. 두 번째 데이터 포인트가 생길 수 있다.
통계적으로 두 번째 데이터 포인트는 첫 번째 데이터 포인트만큼이나 혁명적이다. 하나에서 둘로의 변화는 드레이크 방정식의 그 항이 0이 아님을 확정짓는다. 만약 생명이 0이 아닌 어떤 확률로 발생한다면 수십억 개의 적합한 행성이 있는 우리 은하에서 그 확률이 어떤 수치이든 간에 수천, 수백만, 어쩌면 수십억의 생명체 보유 행성이 있을 것이다. 그 숫자가 머릿속에서 구체화되는 순간 우주가 완전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한다. 밤하늘을 올려다보라. 맑은 날 밤, 당신이 볼 수 있는 별은 약 5,000개. 그중 상당수가 행성을 가지고 있다. 그 행성들 중 일부가 생명 거주가능 구역에 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행성들 중 일부에서 생명의 흔적이 감지됐다는 것을 알고 있다. 당신이 보는 별빛은 수년, 수십 년, 어쩌면 수백 년 전에 그 별을 떠난 빛이다. 그 별 주변의 행성에서 지금 이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그 별들이 단순한 불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안다. 그 빛 주변에서 누군가 또는 무언가가 살고 있을 수 있다. 이 생각이 우주를 더 크게 느끼게 만드는가? 아니면 더 따뜻하게 느끼게 만드는가? 나는 더 따뜻하게 느껴진다고 생각한다. 광대한 우주의 차가운 공허 속에서 생명이 여기저기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다는 생각. 그것은 우주를 덜 외롭게 만든다. K2-18b와 제임스 웹의 발견으로 돌아오자. 이 발견이 가져올 실질적인 변화는 무엇인가? 과학과 철학과 종교를 넘어 우리의 실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단기적으로는 우주 탐사 예산이 늘어날 것이다. 미국 의회는 나사에 더 많은 예산을 배정할 것이다. 유럽 우주국, 또 중국 국가한천국도, 인도 우주연구기구도 마찬가지다. 외계 생명 탐색은 이제 과학적 사치가 아니라 인류의 전략적 우선순위가 될 것이다. 중기적으로는 새로운 망원경들이 건설될 것이다. 현재 계획 중인 차세대 우주 망원경들이 있다. 루보아 우주 망원경, 하비타블 월드 옵저바토리, 라이프 파인더. 이 망원경들은 제임스 웹보다 더 강력하게 외계 행성의 대기를 분석할 것이다. 산소를 감지할 수 있는 망원경, 질소를 감지할 수 있는 망원경, 심지어 인공 화학물질을 감지할 수 있는 망원경까지 계획되어 있다. 장기적으로는 이것이 가장 흥미로운 부분인데 외계 생명체와의 실제 조우를 위한 준비가 시작될 것이다. 조우? 124광년 떨어진 곳의 미생물과 어떻게 조우할 수 있는가? 물리적 방문은 현재 기술로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레이저 통신, 양자 얽힘을 이용한 통신, 극도로 압축된 정보 전송 등의 기술들이 먼 미래의 가능성으로 연구되고 있다. 또한 나노 탐사선을 빛의 속도의 20%까지 가속시키는 브레이크스루 스타샷 프로젝트가 있다. 이 탐사선이 K2-18b에 도달하는 데는 600년이 걸릴 것이다. 하지만 언젠가 어떤 형태로든 우리는 그 행성에 다가갈 것이다. 인류의 역사는 불가능이 아직을 의미한다는 것을 반복해서 보여줬다. 이 여정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국제협력이다. 외계 생명체의 발견은 단일 국가의 업적이 아니다. 제임스 웹 망원경 자체가 나사, ESA, CSA, 캐나다 우주국임능은 협력으로 만들어졌다. 심영 팀정여 덤서, 영국, K2-18b 연구팀은 영국, 미국, 캐나다의 과학자들로 구성됐다. 이 발견의 함의를 연구하는 데는 전 세계 모든 과학자들이 참여하고 있다. 외계 생명체의 확실한 발견은 어쩌면 인류를 하나로 묶는 가장 강력한 경험이 될 수 있다. 국경, 종교, 이념을 넘어서 우리는 모두 지구인이고 우주라는 더 큰 맥락에서 같은 배에 타고 있다는 인식이 생길 수 있다. 이제 좀 더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 발견의 의미를 생각해보자. 당신은 이 우주에서 혼자인가? 이 질문은 철학적 의미와 실존적 의미 두 가지를 가진다. 철학적으로는 우리가 이미 논한 것이다. 실존적으로는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더 깊이 와닿는 부분인데 우주의 광대함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미미한 존재인가 하는 느낌. 하지만 K2-18b의 신호는 그 느낌을 다르게 만들 수 있다. 광대한 우주 속에서 우리가 미미하다고 느껴지는 것은 맞다. 하지만 그 광대한 우주에서 생명이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우주적 공동체의 일원이다. 작지만 혼자가 아닌. 불교에서는 연기, 즉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개념을 핵심 교리로 삼는다. K2-18b의 생명체와 우리는 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지만 우주라는 같은 존재의 장안에서 같은 물리법칙, 같은 화학 원리, 같은 진화의 논리를 따르고 있다는 점에서 연결되어 있다. 우주의 생명은 하나의 거대한 주제의 변주들이다. 탄소, 수소, 산소, 질소, 이 원소들이 만들어내는 분자들의 춤, 에너지를 흡수하고 복제하고 진화하는 정보 시스템. K2-18b의 생명체도 지구의 가장 단순한 박테리아도 그리고 우리 인간도 모두 같은 주제를 다른 방식으로 연주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 생각이 아름답다고 느껴지지 않는가? 다시 과학으로 돌아와 앞으로 몇 년간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전망해보자. 2024, 2025년 제임스 웹의 추가 K2-18b 관측 결과 발표. 디메틸 설파이드 신호의 확인 또는 수정. 만약 확인된다면 이것은 과학계를 넘어 일반 대중에게까지 큰 파장을 일으킬 것이다.
2025, 2027년 다른 하이션 행성들의 대기 분석 결과들이 쌓이기 시작한다. K2-18b가 예외인지 규칙인지가 명확해진다. 이 시기에 최소한 몇 개의 다른 행성에서도 흥미로운 신호가 발견될 가능성이 높다. 2027, 2030년 차세대 지상 망원경들이 완공된다. 거대 마젤란 망원경 GMT, 30m 망원경 TMT, 유럽 초대형 망원경 ELT. 이 망원경들은 제임스 웹과 결합해 더 정밀한 분석을 가능하게 한다. 외계 행성 대기 연구가 양적으로도 질적으로도 폭발적으로 성장한다. 2030년대 어쩌면 이 시기에 우리는 확실한 생물 서명을 가진 여러 행성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시점에서 이것은 더 이상 논쟁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 된다. 우주에는 생명이 있다. 2035년 이후 외계 생명 탐색의 패러다임이 바뀐다. 단순히 있는가의 질문에서 어디에, 얼마나, 어떤 형태로의 질문으로, 그리고 가장 큰 질문, 지적 생명체가 있는가. 이 타임라인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지금 얼마나 역사적인 시점에 살고 있는지를 느낄 수 있다. 지금으로부터 100년 후의 인류는 우리 시대를 어떻게 기억할까? 외계 생명의 흔적이 처음 발견된 시대로 기억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 발견의 중심에 K2-18b와 제임스 웹이 있다. 지금까지 우리는 주로 낙관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했다. 하지만 이 모든 발견이 가져올 수 있는 불안한 측면도 있다. 솔직하게 이야기해보자. 만약 외계 생명이 존재한다면 그중 일부는 우리보다 훨씬 진보한 문명일 수 있다. 지구가 45억 년의 역사를 가졌는데 우주에는 100억 년 이상 된 별들이 있다. 그 별 주변에서 진화한 생명체가 있다면 그들은 우리보다 수십억 년을 앞섰을 수 있다. 수십억 년 앞선 문명은 어떤 모습일까? 우리는 상상조차 하기 어렵다. 우리가 100년 전의 인류와 얼마나 다른지를 생각해보라. 비행기도 없었고 컴퓨터도 없었고 항생제도 없었다. 지금으로부터 1000년 후의 인류는 얼마나 다를까? 1000년 후는, 10억 년 후는 그 시간 스케일에서 진화한 존재와 우리는 같은 언어로 소통할 수 있을까? 같은 가치관을 공유할까? 같은 목적을 가질까? 이것이 페르미 역설의 또 다른 가능한 답이기도 하다. 우주의 고등 문명들은 우리와 소통하는 데 관심이 없을 정도로 우리와 다를 수 있다. 우리가 개미와 소통하지 않는 것처럼. 이 생각은 불편하다. 하지만 솔직히 마주해야 한다. 또 다른 불안한 가능성은 외계 생명체와의 접촉이 예측 불가능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스티븐 호킹은 생전에 이에 대해 경고했다. 유럽인이 아메리카에 도달했을 때 원주민에게 일어난 일을 생각해보라. 기술적 우위는 그것을 가진 자에게 엄청난 힘을 준다. 우주적 스케일에서 이 불균형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K2-18b의 미생물에 대해서는 이런 걱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124광년 떨어진 단세포 생물은 우리에게 어떤 위협도 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을 발견하고 연구하는 것은 순수하게 인류 지식의 확장이다. 진짜 걱정은 더 먼 미래, 우리가 지적 생명체를 찾거나 차치는 시나리오에서 발생한다. 그때까지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어떤 준비인가? 첫째는 기술적 준비다. 우주적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력. 둘째는 철학적 준비다. 우리의 지위가 우주의 주인에서 우주의 일원으로 바뀌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성숙함. 셋째는 외교적 준비다. 외계 문명과의 첫 접촉을 위한 프로토콜. 실제로 이것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있다. 메티, 외계 지성체에게 메시지 전송과 세티의 윤리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있다. 우리가 지금 K2-18b의 미생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 거대한 여정의 첫걸음이다. 이야기를 더 깊이 가져가 보자. K2-18b의 생명체가 실제로 있다고 가정해보자. 그 생명체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것이다. 이것은 공상이지만 과학적 상상력은 종종 현실을 앞서간다. K2-18b의 바다, 지구의 바다보다 훨씬 더 넓고 깊을 수 있다. 붉은 빛이 도는 태양 K2-18이 하늘에 떠 있다. 지구의 태양보다 크기는 훨씬 작지만 이 행성에서는 더 가깝게 느껴진다. 두꺼운 수소 대기층이 위에서 압박한다. 빛은 지구보다 붉고 어둡다. 이 바닷속에서 만약 생명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극도로 단순한 형태일 것이다. 원핵 생물 같은 핵이 없는 단세포 생물, 또는 지구의 고세균과 비슷한 무언가, 극한 환경에 적응한 단순하지만 집요한 생명. 그 생명체는 K2-18의 희미한 빛을 광합성으로 흡수하거나 행성의 지열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거나 화학적 반응에서 에너지를 얻을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디메틸설파이드를 부산물로 방출한다. 그 미생물은 우리를 알지 못한다. 우리를 생각하지 않는다. 124광년 떨어진 작은 행성에서 이상한 두 발 달린 생물들이 금속 거울로 자신의 대기를 분석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른다. 하지만 우리는 그 미생물을 알기 시작했다. 아직 직접 본 것은 아니다.
아니다. 단지 그것이 만들어내는 분자의 흔적을 보았을 뿐이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 흔적이 우리에게 말한다. 나는 여기 있다. 그리고 우리는 답할 준비가 됐는가? 이제 이 이야기의 과학적 기반을 더욱 단단히 다져보자.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한 감동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데이터와 측정값과 통계에 기반한 현실이기 때문이다. 2023년 9월 11일 네이처 어스트로노미에 발표된 논문 제목 Carbon Bearing Molecules in a Possible Haitian Atmosphere 저자 니쿠 마두수단 외 다수 케임브리지 대학 인스티튜트 오브 어스트로노미 이 논문이 모든 것의 시작점이다. 논문에서 팀은 JWST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디그 NIRSpec 근적외선 분광기과 NIRESS 근적외선 이미저 및 무슬립 분광기 데이터를 분석했다. 두 번의 트랜짓 관측 데이터를 결합해 K2-18b 대기의 투과 스펙트럼을 생성했다. 결과는 명확했다. 메탄 CH4과 이산화탄소 CO2의 강한 흡수 특징이 발견됐다. 이 두 분자의 풍부도는 지구보다 현저히 높았다. 그리고 더 낮은 신뢰도이지만 디메틸 설파이드 DMS3로 흡수 특징도 감지됐다. 이 DMS 신호의 통계적 신뢰도가 약 3시그마, 즉 99.7%였다. 논문은 DMS에 대해 신중하게 서술했다. DMS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추가 관측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동시에 지구에서 DMS는 주로 생물학적 과정을 통해 생성된다는 사실도 명시했다. 이 조합이 전 세계 과학자들의 이목을 끌었다. 이후 여러 팀들이 같은 데이터를 독립적으로 분석했다. 결과는 대체로 일치했다. 메탄과 이산화탄소의 존재는 강력히 확인됐다. DMS의 신호는 약하지만 일관되게 나타났다. 비판적인 분석도 있었다. 특히 항성 오염 효과에 관한 논문들이 나왔다. K2-18이 활동적인 별이므로 항성 표면의 불균일성이 DMS 신호처럼 보일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연구팀은 이에 대해 반박 논문을 발표했고 항성 오염으로는 관측된 신호 패턴을 완전히 설명할 수 없음을 보였다. 과학적 논쟁은 계속 진행 중이다. 그리고 그것이 옳다. 과학은 논쟁을 통해 진보한다. 하지만 현재까지의 논쟁에서 DMS 신호를 완전히 기각할 만한 반론은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제임스 웹은 계속 관측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JWST의 기술적 능력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보자. 왜냐하면 이것이 미래의 관측이 더욱 결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임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기 때문이다. 제임스 웹의 NIR 스펙은 0.6추 5.3 마이크로미터 파장 범위에서 작동한다. MIRI 중적외선 기기는 기길은 5토 28 마이크로미터 범위를 커버한다. 이 두 기기를 결합하면 대부분의 생물미터 파장 범위를 거주한다. 이 두 기기를 결합하면 대부분의 생물미터 파장 범위를 거주한다. 샴션기기, 흡수하는 파장 범위를 포괄할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MIRI다. 디메틸 설파이드의 주요 흡수 밴드 중 일부는 MIRI의 파장 범위에 있다. 더 긴 시간에 MIRI 관측이 이루어진다면 DMS 신호의 존재를 더 강력하게 확인하거나 부정할 수 있다. 또한 JWST는 K2-18b의 2차 일식도 관측할 수 있다. 행성이 별 뒤로 숨는 순간 별과 행성의 합성빛에서 별빛만 남는다. 그 차이에서 행성 자체의 열 방출 스펙트럼을 추출할 수 있다. 이것은 행성 대기의 온도 구조와 화학적 조성에 대한 완전히 다른 종류의 정보를 제공한다. 트랜짓 관측과 2차 일식 관측을 결합하면 훨씬 더 완전한 그림이 그려진다. 이 모든 추가 관측들이 계획되어 있다. 그리고 과학자들은 기대하고 있다. 잠깐,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짚어야 한다. K2-18b만이 관심의 대상이 아니다. 제임스 웹의 관측 프로그램에는 여러 흥미로운 행성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중 일부는 이미 흥미로운 신호를 보이고 있다. TOI 170d, 지구에서 73광년 떨어진 이 행성도 하이션 타입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다. 제임스 웹의 초기 관측에서 물증기, 메탄, 이산화탄소가 감지됐다. K2-18b만큼 극적인 발표는 없었지만 과학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55 캔크리 2, 지구에서 41광년 떨어진 이 행성은 용암바다로 덮인 뜨거운 행성으로 알려져 있다. 생명체의 존재 가능성은 없다. 하지만 이 행성의 대기 관측에서 제임스 웹의 기술적 능력이 충분히 검증됐다. LHS-3844b, 트라피스트 1 시스템의 여러 행성들, 각각의 관측이 제임스 웹의 능력의 한계와 가능성을 탐색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 전체 관측 프로그램의 그림을 보면 우리는 지금 외계 생명 탐색의 첫 번째 체계적인 조사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K2-18b는 그중 가장 흥미로운 결과를 낸 첫 번째 후보다. 두 번째 후보가 나올 날이 멀지 않았다. 이제 이 이야기를 인류 문명의 역사적 맥락에서 바라보자.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인류는 약 30만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농업이 시작된 것은 약 1만 년 전, 문자가 발명된 것은 약 5천 년 전, 과학혁명이 시작된 것은 약 5천 년 전, 우주여행이 시작된 것은 약 60년 전, 제임스 웹이 발사된 것은 불과 3년 전, 30만 년의 역사에서 마지막 3년. 그 3년 안에 우리는 아마도 가장 큰 과학적 발견의 문턱에 서 있다.
이 속도가 믿기지 않는다. 30만 년 동안 우리는 별이 무엇인지도 몰랐다. 달에 무엇이 있는지도 몰랐다. 지구가 얼마나 오래됐는지도 몰랐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124광년 떨어진 행성의 대기 성분을 분석하고 있다. 지식의 성장은 선형이 아니라 기하급수적이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 곡선이 수직으로 치솟는 변곡점에 있다. K2-18b의 신호 하나가 전체 우주관을 바꾼다.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는 어떤 발견들이 기다리고 있을까? 우리가 지금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 발견될 것이다. 마치 30만 년 전에 호모 사피엔스가 제임스 웹 망원경을 상상할 수 없었던 것처럼 그것이 흥미롭지 않은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의 방대함. 그것이 과학의 가장 큰 선물이다. 우주는 언제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더 복잡하고 더 아름답고 더 이상하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생명으로 충만해 있다. K2-18b로 돌아가자. 이 행성이 특별한 이유가 하나 더 있다. 그것은 하이션 행성이라는 새로운 범주를 대표한다는 것이다. 이 범주는 지금까지 외계 생명 탐색에서 간과됐던 영역이다. 전통적으로 외계 생명 탐색은 두 번째 지구를 찾는 것이었다. 지구와 비슷한 크기, 비슷한 암석 조성, 비슷한 대기, 비슷한 온도. 이런 조건의 행성에서 지구 같은 생명이 있을 것이라는 가정. 하지만 이 접근 방식은 우리의 편견을 반영한다. 우리가 아는 생명이 지구 같은 환경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다른 행성에서도 지구 같은 환경이어야 한다는 편견. 하이션 행성의 개념은 이 편견에 도전한다. 두꺼운 수소대기와 광대한 바다를 가진 행성에서도 생명이 존재할 수 있다. 그리고 하이션 행성은 지구형 행성보다 훨씬 많다. 우주에는 두 번째 지구보다 하이션 행성이 더 흔할 수 있다. 만약 하이션 행성에서도 생명이 있다면 생명이 존재하는 행성의 총 숫자는 우리의 기존 추정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다. 이 생각의 함의를 따라가면 현기증이 날 정도다. 우리 은하의 행성 중 지구형 행성은 약 10톤 20% 정도로 추정된다. 하지만 슈퍼지구와 미니 넵튠, 즉 하이션 행성이 될 수 있는 행성들은 30톤 40%에 달한다. 만약 하이션 행성에서도 생명이 발생한다면 잠재적 생명 보유 행성의 수가 두세 배 늘어난다. 그 숫자를 계산해보자. 우리 은하에 약 3천억 개의 별이 있다. 별당 평균 1톤 2개의 행성이 생명 거주 가능 구역에 있다고 하면 수천억 개의 후보 행성이 있다. 그중 지구형만 고려하면 수백억 개, 하이션까지 포함하면 수천억 개. 그중 실제로 생명이 발생하는 비율이 단 0.001%라 해도 수백만 개의 생명 보유 행성이 우리 은하에 있다. 수백만 개, 우리 은하에서만. 그리고 우주에는 수조 개의 은하가 있다. 이 숫자들은 인간의 직관을 완전히 초월한다. 우리는 큰 숫자를 직감적으로 이해하도록 진화하지 않았다. 천, 만, 억, 초. 이 숫자들은 우리에게 추상적이다. 하지만 그 추상적인 숫자들이 실제로 의미하는 것은 우주는 생명으로 가득 차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것이 K2-18b의 신호가 열어놓은 가능성의 지평선이다. 이제 이 이야기를 현재 시점으로 가져오자. 2024년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제임스 웹은 계속 작동 중이다. 연료는 예상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어 수명이 당초 10년 목표를 훨씬 넘어 20년 이상 될 수도 있다. 이것은 K2-18b와 다른 행성들에 대한 훨씬 더 많은 관측이 가능함을 의미한다. K2-18b 다음 관측의 결과가 발표될 준비를 하고 있다. 이 결과가 DMS 신호를 확인한다면 과학계는 더 이상 조심스러운 언어를 사용하기 어려울 것이다. 확인된 생물 서명, 이 단어들이 공식 논문에 등장하는 날이 올 것이다. 국제 천문학 커뮤니티는 이 발견의 함의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다. 외계 생명체 발견 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프로토콜이 논의되고 있다. IAU 국제천문연맹은 관련 위원회를 조직했다. 이 발견엔 발견도를 도지겠으면 프로몬고정 가져만 되면 세트 연구소는 이미 각국 정부와의 소통 채널을 구축하고 있다. 언론은 어떻게 보도할 것인가? 어느 정도의 확실성이 쌓였을 때 외계 생명체 발견이라는 헤드라인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도 논의 중이다. 그리고 일반 대중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설문조사들은 흥미로운 결과를 보여준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외계 생명체가 어딘가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막연한 믿음이 구체적인 과학적 발견으로 확인될 때 반응은 예상보다 차분할 수도 있다. 그럼 그렇지 라는 반응. 하지만 일부 사람들, 특히 강한 종교적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실존적 충격이 될 수 있다. 우주를 창조했다는 신이 지구에만 생명을 만들었다는 믿음이 흔들리는 것. 하지만 많은 종교학자들은 다르게 본다. 신이 우주에 생명을 가득 채웠다면 그것은 신의 창조력이 얼마나 풍요로운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명의 발견이 신앙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우주적 신앙의 기반이 될 수 있다고. 이 모든 대화들이, 이 모든 준비들이 하나의 신호에서 시작됐다.
K2-18b에서 124광년을 여행해 제임스 웹의 거울에 도달한 빛. 그 빛 속에 숨어있던 디메틸 설파이드의 흡수 패턴. 그 흔적이 우리의 역사를 바꾸고 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개인적인 질문으로 돌아오자. 이것이 당신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는 종종 거대한 역사적 사건들이 우리 개인의 삶과는 무관한 것처럼 느낀다. 외계 생명의 발견, 우주의 신비, 이런 것들이 내 일상, 내 직장, 내 가족, 내 걱정들과 무슨 관련이 있는가? 하지만 나는 이것이 매우 개인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우주에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면 우리의 문제들이 다르게 보인다. 직장의 스트레스, 인간관계의 갈등, 돈에 대한 걱정, 이것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더 큰 맥락 속에 놓이면 다른 비율로 보인다. 우리는 138억 년의 우주 역사가 만들어낸 수십억 년의 진화가 빚어낸 놀랍도록 복잡한 생명체다. 그리고 우리는 그 우주에서 단 하나의 종류의 생명이 아닐 수 있다. 우리는 생명이라는 우주적 현상의 한 표현이다. 그 인식은 겸손함을 가져다 준다. 우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는 것, 하지만 동시에 경이로움도 가져다 준다. 우리가 스스로를 이해하고 우주를 이해하고 124광년 떨어진 행성의 대기를 분석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 우주는 스스로를 이해하는 방법을 찾아냈다. 그것이 우리다. 그리고 어쩌면 다른 별 주변에서도 또 다른 방식으로 우주는 스스로를 이해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K2-18b의 바다에서 빛을 먹고 디메틸 설파이드를 뱉어내는 미생물이 있다면 그것도 우주가 스스로를 표현하는 방식이다.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이지만 같은 물리 법칙, 같은 화학, 같은 진화의 논리를 따르는 우리와 그들은 친척이다. 매우 먼, 매우 낯선, 만날 수 없는 친척. 하지만 같은 우주라는 집에 사는 가족이다. 이 생각이 아름답다면 그것은 당신이 제대로 느끼고 있는 것이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계속 작동한다. 황금빛 거울이 빛을 모은다. 분광기가 스펙트럼을 분석한다. 과학자들이 데이터를 해석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인류는 조금씩 더 알아가고 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우주가 무엇인지를, 생명이 얼마나 불가사의하고 집요한지를. K2-18b에서 온 신호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미 확정된 것이 있다. 우리는 이제 이 질문을 진지하게 묻기 시작했다. 그리고 일단 제대로 된 질문을 묻기 시작하면 답은 결국 온다. 과학의 역사가 그것을 보장한다. 99.7%의 신뢰도로 감지된 신호, 124광년의 거리, 하이션 행성의 바다, 디메틸 설파이드의 분자지문, 이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말하고 있다. 우주는 비어있지 않다. 생명은 여기에만 있지 않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것을 알기 시작했다. 제임스 웹이 다음 관측 결과를 보내오는 날 그 데이터 안에 무엇이 담겨 있을까? 신호는 더 강해졌을까? 아니면 약해졌을까? 또 다른 분자가 발견됐을까? 그 답을 기다리는 것이 이 시대를 사는 가장 흥미로운 특권 중 하나다. 우주는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다. 조심스럽게, 작게, 분자의 언어로. 하지만 분명히 그 목소리를 듣는 것, 그것이 제임스 웹이 하는 일이다. 그리고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왜냐하면 124광년 너머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우리의 존재를 모른 채, 우리가 자신들의 흔적을 발견했다는 것도 모른 채 그저 살아가고 있을.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이 우주는 충분히 경이롭다. 인류는 이제 혼자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안다. 그 알미 우리를 어디로 데려갈지는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그 여정이 시작됐다는 것만은 확실하다. 제임스 웹이 열어놓은 문, 그 문을 통해 보이는 것은 단순한 행성의 대기가 아니다. 그것은 우주적 이웃의 가능성이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형태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언어로 존재하는, 하지만 같은 우주 속에서 같은 별빛을 받으며 살아가는 이웃. 99.7%. 그 숫자를 기억하라. 그것은 단순한 통계가 아니다. 그것은 인류 역사의 전환점을 나타내는 숫자다. 우리가 혼자라고 생각했던 시대와 혼자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시대 사이의 경계선에 놓인 숫자. 그 경계선에서 우리는 지금 서 있다. 그리고 제임스 웹은 계속 본다. 더 깊이, 더 멀리, 더 선명하게. 우주는 아직 많은 것을 숨기고 있다. 하지만 조금씩 그 비밀들이 드러나고 있다. K2-18b는 시작이다. 우주를 바라보는 인간의 눈은 언제나 두 가지 감정을 동시에 품어왔다. 경이로움과 두려움. 그 두 감정은 서로 반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같은 뿌리에서 자란다. 알 수 없는 것 앞에서 느끼는 압도감. K2-18b의 신호가 가져온 것도 정확히 그것이다. 경이로움과 두려움이 뒤섞인 인류가 처음 경험하는 종류의 감정. 하지만 이 감정에 머물러 있을 수만은 없다. 과학은 감정을 데이터로 변환한다. 두려움을 연구로, 경이로움을 관측으로. 그리고 그 과정에서 더 깊은 진실에 도달한다. 이제 우리가 아직 이야기하지 않은 측면들을 하나씩 파헤쳐보자. 왜냐하면 K2-18b 이야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층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첫 번째로 이야기해야 할 것은 하이션 행성의 물리학이다. K2-18b가 왜 그토록 특별한 환경을 가지는지를 이해하면 그 환경에서 생명이 어떻게 작동할 수 있는지에 대한 더 구체적인 그림이 그려진다. K2-18b의 반지름은 지구의 약 2.6배다. 질량은 지구의 8.6배. 이 수치들에서 무언가 흥미로운 것이 나온다. 밀도 계산이다. 만약 이 행성이 순수한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지구보다 훨씬 무거운 밀도를 가져야 한다. 하지만 실제 밀도는 그보다 낮다. 이것은 행성의 상당 부분이 가벼운 물질, 즉 물이나 수소로 이루어져 있음을 의미한다. 과학자들의 모델에 따르면 K2-18b의 내부 구조는 대략 이렇다. 가장 안쪽에 암석과 금속으로 이루어진 핵, 그 위에 두꺼운 물의 층, 어쩌면 고압 얼음 상태의 물이 액체 바다로 이어지는 구조, 그 위에 수소와 헬륨으로 이루어진 두꺼운 대기층. 이 구조는 지구와 근본적으로 다르다. 지구는 암석 행성이다. 물이 표면에 조금 있을 뿐이다. K2-18b는 어쩌면 행성 질량의 상당 비율이 물인 진정한 의미의 수중세계다. 이런 환경에서 생명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는가? 지구의 심해를 생각해보라. 해수면으로부터 수 킬로미터 아래, 빛이 전혀 들지 않는 완전한 어둠 속, 수백 기압의 압력, 섭씨 D도에서 4도의 차가운 물. 이곳에서 과학자들은 풍요로운 생태계를 발견했다. 열수 분출공 주변에는 빛 대신 화학 에너지를 이용하는 독립 영양생물들이 있고 그것을 먹는 다양한 동물들이 있다. 새우, 개, 관벌레, 문어류, 심지어 물고기까지. K2-18b의 바다 역시 비슷한 원리로 작동할 수 있다. 행성 내부의 지열이 바닷속으로 열을 공급한다. 화학적으로 풍요로운 열수 분출공이 생명의 요람이 된다. 그 생명이 진화하고 다양해지고 결국 일부는 상층 바다로 올라와 희미한 별빛을 이용하는 광합성 비슷한 과정을 시작할 수도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디메틸 설파이드가 만들어질 수 있다. 이것은 추측이다. 하지만 알려진 물리학과 생화학의 원리를 위반하지 않는 추측이다. 그리고 그것이 중요하다.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이 오히려 가능하다는 것이. K2-18b의 별, K2-18에 대해서도 더 자세히 알아보자. 이 별은 애명외성, 즉 적색외성이다. 태양보다 훨씬 작고 훨씬 어둡고 훨씬 붉다. 표면 온도는 태양의 절반도 안 된다. 하지만 K2-18b는 이 별에 훨씬 더 가까이 있다. 지구와 태양의 거리보다 약 8배 가깝게 공전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 거주 가능 구역 안에 있다. 왜냐하면 별이 훨씬 어둡기 때문이다.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있다. 애명외성은 종종 격렬한 항성 플레어를 일으킨다. 태양의 태양풍보다 훨씬 강한 방사선과 에너지 폭발이 주기적으로 행성을 강타한다. 이것이 생명에 치명적이지 않을까? 지구의 경우 자기장이 이런 방사선을 막아준다. K2-18b도 자기장이 있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그 자기장의 세기가 충분하다면 방사선을 막을 수 있다. 또는 두꺼운 수소 대기층 자체가 방사선을 흡수하고 차폐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실제로 일부 연구에서는 두꺼운 수소 대기가 자외선과 X선에 대한 매우 효과적인 방어막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지구의 오존층이 자외선을 막는 것처럼 수소 대기의 특정층이 고에너지 방사선을 흡수할 수 있다. 그리고 가장 흥미로운 가능성은 이것이다. 만약 K2-18b의 생명이 수십억 년에 걸쳐 이 환경에서 진화했다면 그들은 아마도 방사선의 내성을 가진 생명체로 진화했을 것이다. 지구의 데이노코커스 라디오두란스처럼. 이 박테리아는 인간이 직사할 정도의 방사선도 견딜 수 있다. DNA 손상을 극도로 효율적으로 복구하는 메커니즘을 진화시켰기 때문이다. K2-18b의 생명체는 어쩌면 훨씬 더 강한 방사선 내성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그들의 환경이 그것을 요구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진화는 항상 환경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그것이 지구에서의 법칙이라면 K2-18b에서도 같은 법칙이 적용될 것이다. 이제 완전히 다른 각도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자. 인식론적 관점에서 우리는 외계 생명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다. 지식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 직접 관찰, 간접 추론, 통계적 추정. 우리가 K2-18b에 대해 가진 지식은 세 번째 종류다. 우리는 그 행성을 직접 방문하지 않았다. 그 행성의 생명체를 직접 보지 않았다. 우리는 단지 그 행성의 빛을 분석해서 얻은 간접적인 데이터를 통계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것이 지식인가? 과학적인 의미에서는 그렇다. 우리는 다른 많은 것들도 같은 방식으로 안다. 블랙홀의 존재는 직접 보기 전에 중력 효과로 추론됐다. 빅뱅은 우주 배경 복사를 통해 추론됐다. 힉스 보소는 입자 충돌의 잔재를 분석해 발견됐다. 과학의 대부분은 직접 관찰이 불가능한 것들에 대한 간접적 추론이다. 그렇다면 K2-18b의 디메틸 설파이드 신호는 외계 생명의 존재를 아는 것인가? 아니면 가능성을 추정하는 것인가? 현재 단계에서는 후자다. 하지만 추가 관측이 쌓이면 어느 순간 후자가 전자로 전환되는 임계점이 있을 것이다. 그 임계점이 언제인지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 어떤 과학자들은 5시그마 신뢰도를 요구한다.
어떤 이들은 삼시그마로도 충분하다고 한다. 어떤 이들은 신뢰도보다 대안가설의 완전한 배제가 중요하다고 한다. 이 논쟁은 순수하게 과학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철학적이고 사회적이기도 하다. 얼마나 확실해야 안다고 할 수 있는가? 이것은 인식론의 핵심 질문이다.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는 명제 하나만을 확실한 지식의 출발점으로 삼았다. 그 이외의 모든 것은 의심 가능하다. K2-18b의 생명체도 마찬가지다. 의심할 수 있다. 하지만 의심 가능하다고 해서 거짓이 아니다. 실용적인 관점에서 우리는 완벽한 확실성 없이도 행동한다. 의사가 환자를 진단할 때 100% 확실성은 없다. 그래도 가장 가능성 높은 진단을 내리고 치료한다. 예상이 틀렸을 경우를 대비한 후속 계획도 세운다. K2-18b에 대해서도 같은 접근이 필요하다. 99.7% 신뢰도의 신호가 있다. 그것이 외계 생명을 의미할 가능성이 높다. 그 가능성에 기반해 행동한다. 추가 관측을 진행한다. 다른 가설들을 검증한다. 더 많은 데이터를 모은다. 이것이 과학이다. 그리고 이 과정이 지금 실시간으로 진행되고 있다.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을 이야기해보자. 이 발견이 세티와 메티 커뮤니티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세티, 외계 지적 생명체 탐색. 이 분야는 수십 년 동안 주류 과학계에서 다소 주변적인 위치에 있었다. 1993년 미국 의회가 나사의 세티 예산을 삭감했을 때 많은 이들이 이 분야의 종말을 예언했다. 그 이후 세티는 민간 자금으로 명맥을 이어왔다. 하지만 K2-18b의 발견이 분위기를 바꾸고 있다. 갑자기 세티의 접근 방식이 합리적으로 보이기 시작했다. 만약 외계 생명이 정말로 있다면 지적 생명체도 있을 가능성이 올라간다. 그리고 지적 생명체가 있다면 그들은 어떤 형태로든 신호를 방출하고 있을 것이다. 새로운 세티 전략들이 논의되고 있다. 전통적인 전파 신호 탐색 외에 레이저 신호 탐색, 인공 메가 구조물 탐색, 다이슨구를 포함한 대기 중 인공 화학물질 탐색까지. 마지막 전략이 특히 흥미롭다. KD-28b의 사례가 보여주듯 생명체는 대기 화학을 변화시킨다. 지적 생명체라면 훨씬 더 극적인 대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예를 들어 산업활동으로 인한 염화 불화탄소, CFC 같은 인공 분자가 다른 행성의 대기에서 감지된다면 그것은 지적 생명체의 존재를 강력히 시사한다. 지구의 경우 우리는 이미 우리 존재의 흔적을 대기 중에 남기고 있다. 지구의 CFC, 이산화탄소의 급격한 증가, 산업 오염물질, 이것들이 먼 외계 망원경에 포착된다면 그 망원경의 소유자는 지구의 기술 문명이 있음을 알 것이다. 반대로 우리도 다른 행성에서 이런 인공 화학물질을 찾을 수 있다. 제임스 웹은 이 능력을 가지고 있다. 아직 그런 신호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탐색은 계속된다. 메티, 즉 외계 지적 생명체에게 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에 대한 논쟁도 K2-18b 이후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이미 생명의 흔적이 발견된 행성을 향해 메시지를 보내야 하는가? 반대 의견도 강하다. 스티븐 호킹의 경고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존재를 알리는 것이 위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반론도 있다. 우리는 이미 수십 년 동안 강력한 전파를 우주에 방출해왔다. 비밀은 이미 없다.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소통을 시도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K2-18b를 향해 메시지를 보낸다면 그것이 도달하는데 124년이 걸린다. 거기서 답이 온다면 또 124년, 총 248년. 오늘 태어난 아이의 7대 후손이 답을 받을 것이다. 하지만 인류는 이런 긴 시간 스케일로도 생각할 수 있다. 수백 년 후 후손들을 위해 씨를 뿌리는 것, 그것이 문명이다. 이 생각을 더 확장해보자. 만약 K2-18b에 미생물만 있다면 그것은 우주적 통신의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만약 그 미생물이 수십억 년의 시간 속에서 진화해 지적 생명체가 됐다면 K2-18b는 태양계보다 오래된 별 주변에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만약 그 행성에서 생명이 지구에서와 비슷한 속도로 진화했다면 지금쯤 상당히 발전한 단계에 있을 수 있다. 물론 이것은 매우 큰 가정들의 연쇄다. 하지만 가능성의 공간으로서는 합법적이다. 제임스 웹이 감지한 것이 미생물의 흔적이라면 그 미생물의 후손이 혹시 이미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 124광년 떨어진 곳에서 우리 태양계를 분석하고 지구의 대기에서 산소와 메탄의 공존을 발견하고 저기 생명이 있다고 결론 내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 상상이 과학적 추측인지 공상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이런 상상이 우리를 다른 관점에서 우주를 보게 만든다는 것이다. 우리가 관찰자이면서 동시에 관찰 대상일 수 있다는 것. 우리가 탐색하면서 동시에 탐색받을 수 있다는 것. 우주적 대칭성. 그 안에서 K2-18b와 지구는 거울 속의 서로를 보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이제 완전히 다른 종류의 이야기를 해보자. 이 발견이 경제학과 지정학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우주 산업은 이미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 스페이스X, 블루 오리진, 버진 갤럭틱, 위성 인터넷, 우주 관광, 소행성 채굴, 이 모든 것들이 민간 자본을 끌어들이고 있다. K2-18b의 발견은 이 흐름을 더욱 가속화할 것이다. 왜냐하면 외계 생명의 가능성은 단순한 과학적 관심을 넘어 경제적 가능성을 열기 때문이다. 어떤 경제적 가능성인가? 가장 직접적인 것은 바이오테크놀로지다. 만약 K2-18b의 생명체가 지구 생명체와 다른 생화학적 메커니즘을 사용한다면 그 메커니즘을 연구하는 것이 엄청난 약학적, 의학적 가치를 가질 수 있다. 새로운 효소, 새로운 단백질 구조, 새로운 분자 기계, 이것들을 지구의 바이오테크 회사들이 연구하고 특허를 낼 수 있다. 물론 K2-18b의 실제 샘플을 얻는 것은 현재 기술로 불가능하다. 하지만 원격 분석으로 분자 구조를 추정하고 그것을 지구에서 합성하는 것은 미래에 가능해질 수 있다. 나노 기술과 합성 생물학의 발전이 이 가능성을 열고 있다. 또한 우주 탐사 기술 자체가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 제임스 웹 같은 망원경을 만드는 기술, 데이터를 분석하는 AI 알고리즘, 우주 통신 기술, 이 모든 것들이 상업적으로 응용될 수 있다. 지정학적으로는 더 복잡한 그림이 그려진다. 우주 탐사는 이미 강대국들의 경쟁 무대가 됐다. 미국, 중국, 러시아, 유럽, 인도, 각국이 우주에서의 패권을 놓고 경쟁한다. 외계 생명의 발견은 이 경쟁에 새로운 차원을 추가한다. 어떤 나라가 최초로 외계 생명을 확인하는가? 어떤 나라가 그 정보를 독점하는가? 어떤 나라의 망원경이 첫 번째 명확한 생물 서명을 발견하는가? 현재 미국이 제임스 웹을 통해 이 경쟁에서 앞서 있다. 하지만 중국은 빠르게 추격하고 있다. 중국의 패스트 전파 망원경은 세계 최대다. 중국의 우주 망원경 계획도 야심차다. 2030년대에 중국이 독자적인 대형 우주 망원경을 운용한다면 외계 생명 탐색의 경쟁 구도가 달라진다. 우주를 바라보는 인간의 눈은 언제나 두 가지 감정을 동시에 품어왔다. 경이로움과 두려움. 그 두 감정은 서로 반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같은 뿌리에서 자란다. 알 수 없는 것 앞에서 느끼는 압도감. K2-18b의 신호가 가져온 것도 정확히 그것이다. 경이로움과 두려움이 뒤섞인 인류가 처음 경험하는 종류의 감정. 하지만 이 감정에 머물러 있을 수만은 없다. 과학은 감정을 데이터로 변환한다. 두려움을 연구로, 경이로움을 관측으로. 그리고 그 과정에서 더 깊은 진실에 도달한다. 이제 우리가 아직 이야기하지 않은 측면들을 하나씩 파헤쳐보자. 왜냐하면 K2-18b 이야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층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첫 번째로 이야기해야 할 것은 하이션 행성의 물리학이다. K2-18b가 왜 그토록 특별한 환경을 가지는지를 이해하면 그 환경에서 생명이 어떻게 작동할 수 있는지에 대한 더 구체적인 그림이 그려진다. K2-18b의 반지름은 지구의 약 2.6배다. 질량은 지구의 8.6배. 이 수치들에서 무언가 흥미로운 것이 나온다. 밀도 계산이다. 만약 이 행성이 순수한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지구보다 훨씬 무거운 밀도를 가져야 한다. 하지만 실제 밀도는 그보다 낮다. 이것은 행성의 상당 부분이 가벼운 물질, 즉 물이나 수소로 이루어져 있음을 의미한다. 과학자들의 모델에 따르면 K2-18b의 내부 구조는 대략 이렇다. 가장 안쪽에 암석과 금속으로 이루어진 핵, 그 위에 두꺼운 물의 층, 어쩌면 고압 얼음 상태의 물이 액체 바다로 이어지는 구조, 그 위에 수소와 헬륨으로 이루어진 두꺼운 대기층. 이 구조는 지구와 근본적으로 다르다. 지구는 암석 행성이다. 물이 표면에 조금 있을 뿐이다. K2-18b는 어쩌면 행성 질량의 상당 비율이 물인 진정한 의미의 수중세계다. 이런 환경에서 생명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는가? 지구의 심해를 생각해보라. 해수면으로부터 수 킬로미터 아래, 빛이 전혀 들지 않는 완전한 어둠 속, 수백 기압의 압력, 섭씨 D도에서 4도의 차가운 물. 이곳에서 과학자들은 풍요로운 생태계를 발견했다. 열수 분출공 주변에는 빛 대신 화학 에너지를 이용하는 독립 영양생물들이 있고 그것을 먹는 다양한 동물들이 있다. 새우, 개, 관벌레, 문어류, 심지어 물고기까지. K2-18b의 바다 역시 비슷한 원리로 작동할 수 있다. 행성 내부의 지열이 바닷속으로 열을 공급한다. 화학적으로 풍요로운 열수 분출공이 생명의 요람이 된다. 그 생명이 진화하고 다양해지고 결국 일부는 상층 바다로 올라와 희미한 별빛을 이용하는 광합성 비슷한 과정을 시작할 수도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디메틸 설파이드가 만들어질 수 있다. 이것은 추측이다. 하지만 알려진 물리학과 생화학의 원리를 위반하지 않는 추측이다. 그리고 그것이 중요하다.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이 오히려 가능하다는 것이 K2-18b의 별,
K2-18에 대해서도 더 자세히 알아보자. 이 별은 애명외성, 즉 적색외성이다. 태양보다 훨씬 작고 훨씬 어둡고 훨씬 붉다. 표면 온도는 태양의 절반도 안 된다. 하지만 K2-18b는 이 별에 훨씬 더 가까이 있다. 지구와 태양의 거리보다 약 8배 가깝게 공전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 거주 가능 구역 안에 있다. 왜냐하면 별이 훨씬 어둡기 때문이다.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있다. 애명외성은 종종 격렬한 항성 플레어를 일으킨다. 태양의 태양풍보다 훨씬 강한 방사선과 에너지 폭발이 주기적으로 행성을 강타한다. 이것이 생명에 치명적이지 않을까? 지구의 경우 자기장이 이런 방사선을 막아준다. K2-18b도 자기장이 있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그 자기장의 세기가 충분하다면 방사선을 막을 수 있다. 또는 두꺼운 수소 대기층 자체가 방사선을 흡수하고 차폐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실제로 일부 연구에서는 두꺼운 수소 대기가 자외선과 X선에 대한 매우 효과적인 방어막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지구의 오존층이 자외선을 막는 것처럼 수소 대기의 특정층이 고에너지 방사선을 흡수할 수 있다. 그리고 가장 흥미로운 가능성은 이것이다. 만약 K2-18b의 생명이 수십억 년에 걸쳐 이 환경에서 진화했다면 그들은 아마도 방사선의 내성을 가진 생명체로 진화했을 것이다. 지구의 데이노코커스 라디오두란스처럼 이 박테리아는 인간이 직사할 정도의 방사선도 견딜 수 있다. DNA 손상을 극도로 효율적으로 복구하는 메커니즘을 진화시켰기 때문이다. K2-18b의 생명체는 어쩌면 훨씬 더 강한 방사선 내성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그들의 환경이 그것을 요구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진화는 항상 환경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그것이 지구에서의 법칙이라면 K2-18b에서도 같은 법칙이 적용될 것이다. 이제 완전히 다른 각도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자. 인식론적 관점에서 우리는 외계 생명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다. 지식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 직접 관찰, 간접 추론, 통계적 추정. 우리가 K2-18b에 대해 가진 지식은 세 번째 종류다. 우리는 그 행성을 직접 방문하지 않았다. 그 행성의 생명체를 직접 보지 않았다. 우리는 단지 그 행성의 빛을 분석해서 얻은 간접적인 데이터를 통계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것이 지식인가? 과학적인 의미에서는 그렇다. 우리는 다른 많은 것들도 같은 방식으로 안다. 블랙홀의 존재는 직접 보기 전에 중력 효과로 추론됐다. 빅뱅은 우주 배경 복사를 통해 추론됐다. 힉스 보소는 입자 충돌의 잔재를 분석해 발견됐다. 과학의 대부분은 직접 관찰이 불가능한 것들에 대한 간접적 추론이다. 그렇다면 K2-18b의 디메틸설파이드 신호는 외계 생명의 존재를 아는 것인가? 아니면 가능성을 추정하는 것인가? 현재 단계에서는 후자다. 하지만 추가 관측이 쌓이면 어느 순간 후자가 전자로 전환되는 임계점이 있을 것이다. 그 임계점이 언제인지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 어떤 과학자들은 5시그마, 신뢰도를 요구한다. 어떤 이들은 3시그마로도 충분하다고 한다. 어떤 이들은 신뢰도보다 대안가설의 완전한 배제가 중요하다고 한다. 이 논쟁은 순수하게 과학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철학적이고 사회적이기도 하다. 얼마나 확실해야 안다고 할 수 있는가? 이것은 인식론의 핵심 질문이다.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는 명제 하나만을 확실한 지식의 출발점으로 삼았다. 그 이외의 모든 것은 의심 가능하다. K2-18b의 생명체도 마찬가지다. 의심할 수 있다. 하지만 의심 가능하다고 해서 거짓이 아니다. 실용적인 관점에서 우리는 완벽한 확실성 없이도 행동한다. 의사가 환자를 진단할 때 100% 확실성은 없다. 그래도 가장 가능성 높은 진단을 내리고 치료한다. 예상이 틀렸을 경우를 대비한 후속 계획도 세운다. K2-18b에 대해서도 같은 접근이 필요하다. 99.7% 신뢰도의 신호가 있다. 그것이 외계 생명을 의미할 가능성이 높다. 그 가능성에 기반해 행동한다. 추가 관측을 진행한다. 다른 가설들을 검증한다. 더 많은 데이터를 모은다. 이것이 과학이다. 그리고 이 과정이 지금 실시간으로 진행되고 있다.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을 이야기해보자. 이 발견이 세티와 메티 커뮤니티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세티, 외계 지적 생명체 탐색. 이 분야는 수십 년 동안 주류 과학계에서 다소 주변적인 위치에 있었다. 1993년 미국 의회가 나사의 세티 예산을 삭감했을 때 많은 이들이 이 분야의 종말을 예언했다. 그 이후 세티는 민간 자금으로 명맥을 이어왔다. 하지만 K2-18b의 발견이 분위기를 바꾸고 있다. 갑자기 세티의 접근 방식이 합리적으로 보이기 시작했다. 만약 외계 생명이 정말로 있다면 지적 생명체도 있을 가능성이 올라간다. 그리고 지적 생명체가 있다면 그들은 어떤 형태로든 신호를 방출하고 있을 것이다. 새로운 세티 전략들이 논의되고 있다. 전통적인 전파 신호 탐색 외에 레이저 신호 탐색, 인공 메가 구조물 탐색, 다이슨구를 포함한
대기 중 인공 화학물질 탐색까지. 마지막 전략이 특히 흥미롭다. KD28b의 사례가 보여주듯 생명체는 대기 화학을 변화시킨다. 지적 생명체라면 훨씬 더 극적인 대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예를 들어 산업활동으로 인한 염화 불화탄소, CFC 같은 인공 분자가 다른 행성의 대기에서 감지된다면 그것은 지적 생명체의 존재를 강력히 시사한다. 지구의 경우 우리는 이미 우리 존재의 흔적을 대기 중에 남기고 있다. 지구의 CFC, 이산화탄소의 급격한 증가, 산업 오염물질, 이것들이 먼 외계 망원경에 포착된다면 그 망원경의 소유자는 지구의 기술 문명이 있음을 알 것이다. 반대로 우리도 다른 행성에서 이런 인공 화학물질을 찾을 수 있다. 제임스 웹은 이 능력을 가지고 있다. 아직 그런 신호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탐색은 계속된다. 메티, 즉 외계 지적 생명체에게 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에 대한 논쟁도 K2-18b 이후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이미 생명의 흔적이 발견된 행성을 향해 메시지를 보내야 하는가? 반대 의견도 강하다. 스티븐 호킹의 경고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존재를 알리는 것이 위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반론도 있다. 우리는 이미 수십 년 동안 강력한 전파를 우주에 방출해왔다. 비밀은 이미 없다.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소통을 시도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K2-18b를 향해 메시지를 보낸다면 그것이 도달하는데 124년이 걸린다. 거기서 답이 온다면 또 124년, 총 248년. 오늘 태어난 아이의 7대 후손이 답을 받을 것이다. 하지만 인류는 이런 긴 시간 스케일로도 생각할 수 있다. 수백 년 후 후손들을 위해 씨를 뿌리는 것, 그것이 문명이다. 이 생각을 더 확장해보자. 만약 K2-18b에 미생물만 있다면 그것은 우주적 통신의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만약 그 미생물이 수십억 년의 시간 속에서 진화해 지적 생명체가 됐다면 K2-18b는 태양계보다 오래된 별 주변에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만약 그 행성에서 생명이 지구에서와 비슷한 속도로 진화했다면 지금쯤 상당히 발전한 단계에 있을 수 있다. 물론 이것은 매우 큰 가정들의 연쇄다. 하지만 가능성의 공간으로서는 합법적이다. 제임스 웹이 감지한 것이 미생물의 흔적이라면 그 미생물의 후손이 혹시 이미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 124광년 떨어진 곳에서 우리 태양계를 분석하고 지구의 대기에서 산소와 메탄의 공존을 발견하고 저기 생명이 있다고 결론 내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 상상이 과학적 추측인지 공상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이런 상상이 우리를 다른 관점에서 우주를 보게 만든다는 것이다. 우리가 관찰자이면서 동시에 관찰 대상일 수 있다는 것. 우리가 탐색하면서 동시에 탐색받을 수 있다는 것. 우주적 대칭성. 그 안에서 K2-18b와 지구는 거울 속에 서로를 보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이제 완전히 다른 종류의 이야기를 해보자. 이 발견이 경제학과 지정학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우주 산업은 이미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 스페이스X, 블루 오리진, 버진 갤럭틱, 위성 인터넷, 우주 관광, 소행성 채굴, 이 모든 것들이 민간 자본을 끌어들이고 있다. K2-18b의 발견은 이 흐름을 더욱 가속화할 것이다. 왜냐하면 외계 생명의 가능성은 단순한 과학적 관심을 넘어 경제적 가능성을 열기 때문이다. 어떤 경제적 가능성인가? 가장 직접적인 것은 바이오테크놀로지다. 만약 K2-18b의 생명체가 지구 생명체와 다른 생화학적 메커니즘을 사용한다면 그 메커니즘을 연구하는 것이 엄청난 약학적, 의학적 가치를 가질 수 있다. 새로운 효소, 새로운 단백질 구조, 새로운 분자 기계, 이것들을 지구의 바이오테크 회사들이 연구하고 특허를 낼 수 있다. 물론 K2-18b의 실제 샘플을 얻는 것은 현재 기술로 불가능하다. 하지만 원격 분석으로 분자 구조를 추정하고 그것을 지구에서 합성하는 것은 미래에 가능해질 수 있다. 나노 기술과 합성 생물학의 발전이 이 가능성을 열고 있다. 또한 우주 탐사 기술 자체가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 제임스 웹 같은 망원경을 만드는 기술, 데이터를 분석하는 AI 알고리즘, 우주 통신 기술, 이 모든 것들이 상업적으로 응용될 수 있다. 지정학적으로는 더 복잡한 그림이 그려진다. 우주 탐사는 이미 강대국들의 경쟁 무대가 됐다. 미국, 중국, 러시아, 유럽, 인도, 각국이 우주에서의 패권을 놓고 경쟁한다. 외계 생명의 발견은 이 경쟁의 새로운 차원을 추가한다. 어떤 나라가 최초로 외계 생명을 확인하는가? 어떤 나라가 그 정보를 독점하는가? 어떤 나라의 망원경이 첫 번째 명확한 생물 서명을 발견하는가? 현재 미국이 제임스 웹을 통해 이 경쟁에서 앞서 있다. 하지만 중국은 빠르게 추격하고 있다. 중국의 패스트 전파 망원경은 세계 최대다. 중국의 우주 망원경 계획도 야심차다. 2030년대에 중국이 독자적인 대형 우주 망원경을 운용한다면 외계 생명 탐색의 경쟁 구도가 달라진다. 이것이 협력을 촉진할 것인가? 아니면 경쟁을 심화시킬 것인가? 역사는 양쪽 사례를 모두 보여준다.
냉전 시대의 우주 경쟁은 결국 국제우주정거장 같은 협력으로 이어졌다. 어쩌면 외계 생명 탐색도 비슷한 궤적을 따를 것이다. 인류 공동의 적 또는 인류 공동의 발견. 어느 쪽이든 국가 간 협력을 촉진하는 경향이 있다. K2-18B가 그 협력의 계기가 될 수 있을까? 이제 이 이야기에서 가장 인간적인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다. 과학자들의 이야기다. 니쿠 마두수단, 케임브리지 대학의 천문학자, 인도 출신으로 하이션 행성 개념을 처음 제안한 사람 중 하나다. 그는 수년 동안 K2-18B를 연구해왔다. 허블 망원경 데이터, 테스트 데이터, 그리고 마침내 제임스 웹 데이터. 2023년 논문이 발표됐을 때 그는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 인터뷰에서 그는 조심스럽게 흥분했다고 말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완전히 이해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만약 이것이 확인된다면 그 문장을 그는 끝맺지 않았다. 그 말없는 변론 속에 모든 것이 담겨 있다. 과학자들은 종종 자신들의 감정을 숨긴다. 객관성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들도 인간이다. 외계 생명을 발견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느끼는 인간이다. 어릴 때 밤하늘을 바라보며 꿈꿨던 질문들이 현실이 되는 것을 목격하는 인간이다. 칼 세이건은 말했다. 우주 어딘가에 우리가 혼자라면 그것은 엄청난 공간의 낭비다.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많은 이들이 웃었다. 하지만 그 안에 깊은 진실이 있다. 수조 개의 은하, 각 은하에 수천억 개의 별, 각 별에 수개의 행성. 이 광대한 우주에서 생명이 단 하나의 행성에만 있다면 그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이다. 칼 세이건은 그 결론을 직관적으로 알고 있었다. 이제 제임스 웹이 그것을 데이터로 보여주려 하고 있다. 또 다른 과학자의 이야기. 세라 시거, MIT의 천체물리학자, 외계행성 대기 연구의 선구자. 그녀는 20년 이상 이 분야에서 일해왔다. 남편을 암으로 잃은 후에도 연구를 멈추지 않았다. 그 슬픔을 별들에 대한 연구로 순화시켰다. 그녀는 차세대 지구찾기의 개념을 대중화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그리고 K2-18B의 발견이 발표됐을 때 그녀는 이것이 자신이 꿈꿔온 순간에 가장 가까운 것이라고 말했다. 과학은 인간적인 활동이다. 차갑고 객관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열정과 집착과 좌절과 경이로움이 있다. K2-18B의 신호 뒤에는 수십 명의 과학자들의 수년간의 노력이 있다. 데이터를 분석하며 밤을 새운 밤들, 논문 심사에서 거절당한 경험들, 동료들의 회의적인 시선들, 그리고 마침내 신호가 나타났을 때 그 순간의 전율은 어떤 것이었을까? 과학의 아름다움은 그 순간에 있다. 알 수 없던 것이 알려지는 순간, 혼돈에서 패턴이 나타나는 순간, 데이터가 의미를 드러내는 순간, 그 순간이 지금 우리 시대에 일어나고 있다. 이제 훨씬 더 사변적인 영역으로 들어가 보자. 만약 K2-18B의 생명이 단순한 미생물이 아니라면, 만약 더 복잡한 형태의 생명이 있다면 K2-18B에서 고든 생명체의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지구에서 생명이 시작된 것은 약 38억 년 전이다. 그 후 수십억 년이 지나서야 복잡한 다세포 생물이 등장했다. 약 6억 년 전. 그리고 지적 생명체는 불과 수백만 년 전에야 등장했다. K2-18B는 얼마나 오래됐는가? K2-18은 약 26억 년 된 별로 추정된다. 지구보다 약 20억 년 젊다. 만약 K2-18B에서 생명이 지구와 비슷한 시기에 시작됐다면 지금쯤 단세포 생물 단계에 있을 것이다. 복잡한 다세포 생물이 등장하려면 수십억 년이 더 필요할 수 있다. 하지만 진화의 속도는 환경에 따라 크게 다를 수 있다. 더 풍부한 영양, 더 강한 선택압, 더 다양한 생태적 지위가 있다면 진화가 빠르게 일어날 수 있다. 지구에서도 캄브리아기 폭발처럼 짧은 기간에 엄청난 다양성이 등장한 사례가 있다. KD-18B의 광대한 바다가 다양한 생태적 지위를 제공한다면 진화의 속도가 빠를 수 있다. 어쩌면 지구보다 빠르게 복잡성이 증가했을 수도 있다. 이것은 순수한 추측이다. 하지만 완전히 근거 없는 추측은 아니다. 만약 KD-18B에 복잡한 생명이 있다면 그들은 어떤 감각을 가질까? 지구의 복잡한 생명체는 빛을 감지하는 눈, 화학물질을 감지하는 코, 진동을 감지하는 귀를 진화시켰다. 이 감각들은 모두 환경에서 유용한 정보를 추출하기 위한 것이다. KD-18B의 깊은 바다에서 진화한 생명체는 어떤 감각을 필요로 할까? 빛이 거의 없다면 눈 대신 다른 감각이 발달할 것이다. 지구의 심해어처럼 전기장을 감지하거나 화학농도 기울기를 감지하거나 압력파를 감지하거나 KD-18B의 독특한 화학 환경에서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감각기관이 진화했을 수도 있다. 어쩌면 그들은 지구의 생명체가 전혀 감지하지 못하는 무언가를 감지한다. 중력파? 양자효과?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물리적 현상? 이런 상상은 순수한 공상이다. 하지만 그것이 과학적 상상력의 가치다. 가능성의 공간을 넓히고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가설들을 제시하는 것. 그리고 언젠가 그 가설들 중 하나가 진실에 가장 가까울 수 있다.
KD18b 이야기를 더 깊이 파고들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생명의 본질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진다. 생명이란 무엇인가? 이것은 생물학에서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질문이다.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는 정의는 이렇다. 생명은 세포 구조를 가지고 대사 활동을 하고 성장하고 자극에 반응하고 번식하는 시스템이다. 하지만 이 정의는 지구의 생명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만약 KD18b에 완전히 다른 기반의 생명이 있다면, 세포 대신 다른 구획화 메커니즘을 사용한다면, DNA 대신 다른 정보 저장 분자를 사용한다면, 탄소 기반이 아닌 규소 기반이라면, 규소 기반 생명체는 오랫동안 공상과학의 소재였다. 하지만 화학적으로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규소는 탄소처럼 4개의 결합을 형성할 수 있다. 규소 화합물도 탄소 화합물만큼 복잡한 구조를 가질 수 있다. 단, 지구 온도에서는 규소 화합물이 탄소 화합물보다 훨씬 반응성이 낮다. 하지만 다른 온도나 압력 조건에서는 다를 수 있다. K218b의 바다 깊은 곳, 높은 압력과 특이한 온도 조건에서는 규소 기반 생명이 가능할까? 이것은 아직 답할 수 없는 질문이다. 하지만 디메틸 설파이드 신호는 탄소 기반 생명을 시사한다. 디메틸 설파이드 자체가 탄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K218b의 생명은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탄소 기반일 가능성이 높다. 그것이 생명의 보편성을 더욱 시사한다. 우주에서 탄소 화학이 보편적이기 때문이다. 탄소는 우주에서 가장 흔한 복잡한 화학의 기반이다. 우주 어디를 가도 탄소 화합물이 발견된다. 운석에서, 성간 구름에서, 행성 대기에서. 탄소가 생명의 기반인 것은 우연이 아닐 수 있다. 탄소는 생명에 필요한 복잡성을 구축하기에 가장 적합한 원소다. 그리고 그것이 우주에 풍부하게 있다면 생명이 탄소를 선택하는 것은 필연적일 수 있다. 이것이 생명의 우주적 보편성을 더욱 강화한다. 탄소가 있는 곳, 물이 있는 곳, 에너지가 있는 곳, 생명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우주에는 이 세 가지가 함께 있는 곳이 수없이 많다. K218b가 그중 하나다. 그리고 그것이 처음도 마지막도 아닐 것이다. 이제 완전히 다른 각도에서 예술과 문화의 관점에서 이 발견을 바라보자. 과학적 발견은 항상 문화적 영향을 미친다.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이 르네상스 예술에 영향을 미쳤고, 다윈의 진화론이 19세기 문학과 철학을 흔들었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입체주의 미술과 흥미로운 연결점을 가진다. K218b의 발견이 미술, 음악, 문학, 영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미 변화가 시작됐다. 외계 생명을 다루는 소설과 영화들이 달라지고 있다. 예전에는 외계인이 항상 인간 같은 형태로 그려졌다. 두 눈, 두 팔, 직립보행. 하지만 하이션 행성의 개념이 퍼지면서 완전히 다른 형태의 생명에 대한 상상이 풍부해지고 있다. 테드 창의 소설 내 인생의 이야기는 완전히 다른 언어 구조를 가진 외계인을 그렸다. 그 소설은 영화 컨택트로 만들어졌다. 이런 작품들이 K218b 이후 더 많이 나올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 그것이 단순한 공상이 아닌 과학적으로 그럴듯한 시나리오가 됐기 때문이다. 음악에서도 변화가 있다. 우주와 외계를 주제로 한 음악은 이미 풍부하다. 홀스트의 행성 모음곡부터 데이빗 보이의 스페이스 오디티까지. K218b는 새로운 영감의 원천이 될 것이다. 124광년의 거리, 붉은 외성의 빛, 깊은 바다의 생명, 이 이미지들이 음악으로 표현될 것이다. 그리고 미술, 외계 생명의 상상도. 하이션 행성의 풍경, 붉은 빛이 드는 광대한 바다, 두꺼운 구름, 그 아래의 고요한 깊이. 이것을 상상하는 예술가들이 이미 있다. 그들의 작품이 세상에 나올 때 사람들이 K218b를 다르게 느끼게 될 것이다. 추상적인 데이터가 구체적인 이미지로 변환될 때 그것은 더 깊이 사람들의 마음에 닿는다. 예술은 과학이 전달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진실을 전달한다. K218b가 완전히 우리의 문화 속으로 들어오는 것은 예술을 통해서일 것이다. 이제 다시 과학으로 돌아오자. 앞으로 어떤 기술적 발전이 이 탐색을 도울 것인가? 가장 기대되는 것 중 하나는 스타쉐이드 기술이다. 이것은 우주의 거대한 꽃잎 모양의 차광막을 전개해 별빛을 차단하고 행성의 빛만 직접 촬영하는 기술이다. 현재 트랜짓 스펙트로스코피는 행성이 별 앞을 지나갈 때만 대기를 분석할 수 있다. 스타쉐이드를 사용하면 언제든지 행성을 직접 촬영할 수 있다. 훨씬 더 풍부한 데이터가 가능해진다. 또한 레이저 간섭계 기술의 발전이 행성 이미징 해상도를 높여줄 것이다. 현재는 외계 행성을 직접 촬영하는 것이 극도로 어렵다. 별빛에 압도적으로 파묻히기 때문이다. 새로운 간섭계 기술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양자 암호학을 응용한 초정밀 측정 기술도 연구되고 있다. 양자 얽힘을 이용해 거리를 측정하는 정밀도가 기존보다 몇 배 향상될 수 있다. 이것이 스펙트럼 분석의 정밀도를 높인다면 더 작은 농도의 생물 서명도 감지할 수 있게 된다. 인공지능의 역할도 점점 커지고 있다.
제임스 웹이 생성하는 방대한 데이터를 인간이 직접 분석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AI 알고리즘이 데이터를 1차로 처리하고 흥미로운 신호를 선별해 과학자들에게 제시한다. 앞으로 이 AI의 능력이 더욱 향상되면 우리가 지금까지 놓쳤던 신호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이미 AI를 활용한 재분석에서 기존에 발표된 외계 행성 대기 데이터에서 새로운 분자의 흔적이 발견되는 사례들이 있다. 기존 분석이 놓쳤던 신호들을 AI가 찾아낸 것이다. 미래의 탐색은 인간과 AI의 협업이 될 것이다. 인간의 직관과 창의성, AI의 처리 능력과 패턴 인식이 결합해 우주의 비밀을 벗겨나갈 것이다. 이 기술들의 발전 속도를 보면 향후 20, 30년 안에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명확한 답을 얻게 될 것이다. K2-18b에 정말로 생명이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다른 행성에도 생명이 있는지, 그 답이 무엇이든 인류는 더 이상 같을 수 없을 것이다. 잠깐 멈추고 지금까지의 여정을 되돌아보자. 우리는 K2-18b에서 시작해 제임스 웹의 기술, 디메틸 설파이드의 화학, 하이션 행성의 물리학, 페르미 역설, 드레이크 방정식, 인류 문명의 역사, 철학, 종교, 경제학, 예술, 그리고 미래 기술까지 여행했다.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신호에서 시작됐다. 그것이 과학의 힘이다. 하나의 발견이 모든 것과 연결된다. 우주를 이해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고, 생명을 이해하는 것이고, 존재 자체를 이해하는 것이다. K2-18b의 99.7% 신뢰도 신호는 그 이해의 문을 조금 더 열었다. 완전히 열린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미 그 틈새로 보이는 것들이 충분히 경이롭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모른다. 신호가 확인될 수도, 다른 설명이 발견될 수도 있다. 하지만 어느 경우든 우리는 더 많이 알게 된다. 그리고 더 많이 알면 알수록 우주는 더 아름답고 더 신비롭게 보인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아니, 그것 이상이다. K2-18b라는 이름이 언젠가 모든 교과서에 실릴 날이 올지도 모른다. 2023년 인류가 처음으로 외계 생명의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포착하네. 그 행성의 이름, 그 순간을 만들어낸 망원경의 이름. 역사는 종종 그 당시에는 제대로 인식되지 않는 전환점들로 가득하다. 1905년 아인슈타인이 특수상대성 이론을 발표했을 때 세상의 반응은 조용했다. 1953년 왓슨과 크릭이 DNA 이중나선 구조를 발표했을 때도 처음에는 큰 소동이 없었다. 하지만 그 발견들은 세상을 근본적으로 바꿨다. K2-18b가 그런 발견들의 목록에 들어갈지도 모른다. 나중에 돌아봤을 때 바로 그때가 시작이었다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들 중 하나. 우리는 지금 그 순간을 살고 있다. 124광년, 디메틸 설파이드, 99.7%, 하이션 행성, 제임스 웹, 이 단어들을 기억하라. 왜냐하면 이것들이 인류가 우주에서 혼자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진지하게 알게 된 이야기의 키워드들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이제 막 시작됐다. 제임스 웹은 지금 이 순간도 우주를 보고 있다. 황금빛 거울이 빛을 모으고 분광기가 파장을 분석하고 데이터가 지구로 흘러온다. 어딘가에서 과학자들이 그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다. 그들 중 일부는 이미 다음 발견의 문턱에 서 있을 수 있다. 다음 발표가 언제 나올지는 모른다. 하지만 나올 것이다. 그리고 그 발표가 K2-18b의 신호를 확인한다면 세상은 달라진다. 그것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지금 이 시대를 사는 가장 특별한 경험 중 하나다. 우주는 침묵하지 않는다. 우리가 듣는 법을 배웠을 뿐이다. 그리고 이제 처음으로 무언가가 대답하고 있는 것처럼 들린다. 224광년의 거리를 넘어 분자의 언어로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나는 여기 있다. 이 이야기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 이제 우리가 아직 충분히 다루지 않은 측면들을 깊이 탐구해보자. 왜냐하면 K2-18b는 단지 하나의 행성의 이야기가 아니라 인류의 자기 이해가 확장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생명의 기원이라는 주제로 돌아가보자. 이것은 과학의 가장 근본적인 미해결 문제 중 하나다. 어떻게 비생명에서 생명이 탄생했는가? 현재 가장 유력한 이론은 RNA 세계 가설이다. 생명 이전의 화학적 환경에서 RNA 분자들이 자기 복제를 시작했다는 것이다. RNA는 독특하게도 정보를 저장하면서 동시에 화학 반응을 촉매하는 효소 역할도 할 수 있다. 이 이중 능력이 생명의 씨앗이 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과정이 얼마나 쉽게, 얼마나 빠르게 일어날 수 있는가? 이것이 핵심 질문이다. 만약 RNA 세계가 특별한 조건에서만 가능한 극히 드문 사건이라면 생명은 우주에서 매우 드물 것이다. 하지만 만약 적절한 조건이 갖춰지면 비교적 쉽게 일어나는 과정이라면 생명은 우주에 흔할 것이다. K2-18b의 발견은 후자 쪽에 무게를 실어준다. 만약 지구와 근본적으로 다른 환경의 하이션 행성에서도 생명이 발생할 수 있다면 생명의 발생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것을 시사한다. 2023년에 발표된 흥미로운 연구가 있다. 실험실에서 하이션 행성의 대기 조건을 시뮬레이션한 것이다. 수소 풍부 대기, 적절한 온도와 압력, 자외선 노출.
그 조건에서 아미노산과 핵산 전구체가 자발적으로 형성됐다. 이것은 하이션 행성이 생명의 전구체 화학의 우호적인 환경임을 시사한다. 물론 전구체 화학과 실제 생명 사이에는 엄청난 간극이 있다. 하지만 그 간극이 넘을 수 없는 것이 아님을 지구의 역사가 보여준다. 그리고 만약 K2-18b에서도 같은 간극이 넘어졌다면 우리는 그 과정이 보편적임을 알게 된다. 생명의 기원 연구자들은 K2-18b에서 오는 데이터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단순히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종류의 생명인지, 어떤 분자를 사용하는지, 어떤 에너지원을 쓰는지, 이 정보들이 생명의 기원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혁명적으로 바꿀 수 있다. 특히 흥미로운 것은 생명의 정보 저장 분자 문제다. 지구의 모든 생명체는 DNA를 사용한다. 이것이 보편적인 것인가 아니면 지구의 특수한 선택인가? 이론적으로 XNA라 불리는 다른 정보 저장 분자들이 가능하다. 이미 실험실에서 여러 종류의 XNA가 합성되고 그것들이 진화할 수 있음이 보여졌다. 만약 K2-18b의 생명이 DNA가 아닌 다른 분자를 정보 저장에 사용한다면 그것은 생명의 분자적 다양성이 우주적 스케일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는 첫 번째 사례가 될 것이다. 이런 질문들 앞에서 인류의 지식이 얼마나 좁은 범위에 머물러 있는지를 느낀다. 우리가 아는 생명은 지구의 생명뿐이다. 그리고 그 지식을 기반으로 우주 생명을 상상하려 한다. 이것은 마치 한 마을에서만 살았던 사람이 세계 전체를 묘사하려는 것과 같다. K2-18b는 우리에게 두 번째 데이터 포인트를 줄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데이터 포인트는 우리의 사고의 지평을 기하급수적으로 넓힌다. 이제 이야기를 우주의 시간 스케일로 가져가 보자. 우주는 138억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 시간 속에서 지구의 생명은 불과 38억 년의 역사를 가진다. 인류 문명은 1만 년, 과학적 방법론은 500년, 우주 탐사는 60년. 이 스케일 차이를 느껴보라. 우주의 역사를 1년으로 압축한다면 지구는 9월에 형성됐다. 지구의 생명은 10월에 시작됐다. 공룡은 12월 25일에 등장했다가 27일에 사라졌다. 인류 조상은 12월 31일 오후 10시 30분에 등장했다. 문명은 12월 31일 11시 59분 47초에 시작됐다. 제임스 웹의 발사는 12월 31일 11시 59분 59.9초에 일어났다. 그 마지막 0.1초 안에 우리는 외계 생명의 흔적을 발견했다. 이것이 우주의 시간 스케일에서 인류 지성의 위치다. 찰나, 눈 깜짝할 사이. 하지만 그 찰나에 우리는 우주의 비밀 하나를 벗겼다. 그리고 앞으로 몇 세기, 몇 천 년이 더 주어진다면 얼마나 더 많은 비밀이 드러날 것인가. 우주의 시간 스케일에서 보면 인류의 탐구는 이제 막 시작됐다. 우리는 아직 어린아이다. 걸음마를 시작한 아이. 하지만 그 아이가 124광년 떨어진 행성의 대기를 분석할 수 있다는 것이 놀랍지 않은가. 앞으로 1000년 후의 인류는 어떤 것을 알게 될까?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주를 이해하게 될 것이다. 마치 고대 이집트인이 제임스 웹 망원경을 상상할 수 없었던 것처럼. 그 미래의 인류를 위해 우리는 지금 씨를 심고 있다. K2-18b의 신호를 분석하는 것, 추가 관측을 계획하는 것, 차세대 망원경을 설계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미래 세대에게 주는 선물이다. 세대 간의 연속성, 그것이 과학의 또 다른 아름다움이다. 갈릴레오가 망원경으로 목성의 위성을 발견했고 그 발견이 수백 년 후 제임스 웹의 설계에 영감을 줬다. K2-18b의 오늘의 발견이 수백 년 후에 어떤 발견에 영감을 줄지 우리는 알 수 없다. 하지만 그 연결고리가 이어질 것이다. 지식은 누적된다. 그리고 그 누적의 끝에서 우주는 스스로를 이해하는 방법을 찾아낼 것이다. 다시 현실로 돌아와 가장 실용적인 질문을 해보자. K2-18b의 발견 이후 과학계에서 어떤 구체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 첫째, 연구 우선순위가 바뀌고 있다. 하이션 행성 연구가 새로운 주류로 부상하고 있다. 전 세계 천문학 연구 그룹들이 하이션 행성 후보를 찾고 그 특성을 연구하는 데 자원을 집중하고 있다. 둘째, 대기 모델링의 발전이 가속화되고 있다. K2-18b의 대기를 이해하려면 하이션 행성의 대기 화학에 대한 새로운 모델이 필요하다. 기존의 대기 모델은 주로 암석 행성을 위한 것이었다. 수소 풍부 대기에서의 화학 반응, 생물 서명, 분자의 생성과 소멸, 항성 방사선과의 상호작용,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새로운 모델들이 개발되고 있다. 셋째, 생물 서명 목록이 확장되고 있다. 디메틸 설파이드 외에 어떤 분자들이 생명의 존재를 나타낼 수 있는가? 산화이질소, N2O, 인화수소, 이소프렌, 클로로메탄, 다양한 분자들이 새로운 생물 서명 후보로 연구되고 있다. 인화수소의 경우 2020년에 금성 대기에서 감지됐다는 논문이 발표되어 큰 관심을 받았다. 나중에 그 신호가 과대 해석됐다는 것이 밝혀졌지만 금성의 대기 화학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넷째, 국제 협력이 강화되고 있다.
외계 생명 탐색을 위한 국제 컨소시엄들이 형성되고 있다. 데이터 공유, 관측 시간 조율, 분석 방법론 표준화. 이런 협력이 개별팀의 노력보다 훨씬 더 강력한 결과를 낳을 것이다. 다섯째, 대중과의 소통 방식이 변화하고 있다. 과학자들이 일반 대중에게 이 발견의 의미를 설명하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유튜브 채널, 팟캐스트, 소셜미디어, 복잡한 과학을 접근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됐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 K2-18b와 제임스 웹이 있다. 이제 우리의 이야기가 흘러온 곳을 다시 한번 느껴보자. 우리는 침묵에서 시작했다. 우주의 광대한 침묵,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들려오는 아주 작은 신호에 대해 이야기했다. 디메틸 설파이드의 분자지문, 124광년을 여행한 빛 속에 숨겨진 정보. 그 신호가 우리를 이끌어 K2-18b의 물리학으로, 하이션 행성의 화학으로, 생명의 본질에 대한 철학으로, 우주의 시간 스케일로, 인류 문명의 미래로 데려갔다. 모든 길은 같은 질문으로 이어진다. 우리는 혼자인가?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처음으로 아주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아니요, 우리는 혼자가 아닐 수 있다. 그 아닐 수 있다가 아니다로 확정되는 날, 그 날이 올 것이다. 언제인지는 모른다. 하지만 그 방향으로 우리는 나아가고 있다. 제임스 웹이 그 길을 열었다. K2-18b가 첫 번째 이정표를 세웠다. 그리고 인류는 언제나 그래왔듯이 앞으로 걸어갈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이다. 알고 싶어하는 것, 탐구하는 것, 지평선 너머를 보고 싶어하는 것. 그 충동이 우리를 원시 아프리카 초원에서 달까지, 그리고 이제 124광년 너머까지 데려왔다. 그 충동이 멈추지 않는 한 우리는 계속 나아갈 것이다. 더 멀리, 더 깊이, 더 선명하게. 그리고 언젠가 우주의 또 다른 구석에서 비슷한 충동을 가진 어떤 존재가 우리를 향해 손을 뻗고 있을지도 모른다. 124광년 넘어 붉은 별빛 아래 광대한 바다 위에서 그들도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을 것이다. 그들의 방식으로, 그들의 언어로 같은 질문을 하고 있을 것이다. 우리는 혼자인가? 그리고 그 질문의 메아리가 우주를 가득 채울 때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될 것이다. 아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었다. 처음부터.